최근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업황이 3분기가 피크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모건 스탠리가 예전에 2021년에도 네. 윈터 이즈 커밍, 네. 반도체 겨울이 온다라고 네. 한 뒤에 정말 겨울이 와가지고 네. 그때부터 뭐 반도체 주식들 막말로 작살이 났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더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네. 시장에서 해석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지금 6만 전자로 내려앉았어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때 당시에 모건 스탠리가 그렇게 내용을 나왔었던 거는 아마 뭔가 정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사실 치킨 게임을 썼던 시점과 거의 맞물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반도체 가격이 굉장히 불안하고 좀 애매한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치킨 게임을 시작하면서 나머지 SK하이닉스나 이제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과 좀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서 생산을 엄청나게 많이 찍어내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때 좀 과잉 생산을 하던 시점이었죠. 근데 그게 생각보다 좀 길어지면서 반도체가 좀 되게 어려운 시간을 겪어왔었는데 지금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거에 그때 당시 시작이었다 보고 있어가지고 다른 것보다는 시작해서 보고 있어서 모건 스탠리가 이번 3분기가 또 피크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번에 또 뭔가 바뀐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일단 지금 이제 AI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뭐 HBM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조금 좀 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시점 자체가 일단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엔비디아 측에다가 HBM3E를 뭐 넣고 있다 안 넣고 있다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삼성에서 공식 발표는 없고 이거에 대한 얘기는 아마도 삼성이 어느 정도 수율을 맞출 때까지는 공식 발표를 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아마 제가 봤을 때 테스트는 통과된 것 같아요. 테스트는 통과됐는데 테스트 통과됐다 이래가지고 주가 확 올라갔는데 나중에 실제 그래서 수주 얼마 받았어? 그랬더니 수주량 우리는 오픈 못한다 그러면은 뻔한 거거든요. 아, 이거 수율 떨어져서 수주량 많이 못했구나. 이렇게 시장 받아들이면 오히려 올라간 주가가 다시 떨어지는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는 이제 수율까지 어느 정도 맞추면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일단 최근에 보면 이제 뭐 대만 업체들도 그렇고 막 되게 많은 분석 기업들이 이제 언론들이 이제 삼성 통과됐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만 들어봤을 때 통과는 된 것 같아요. 이제 수율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네네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면 이제 아직 수율을 못 따라갔기 때문에 이제 여전히 HBM에서는 SK하이닉스가 좀 더 이제 우세하다라고 좀 본다라고 보면은 일단 지금은 제일 문제가 뭐냐면 AI에 대한 어떤 뭐 매출 걱정 이런 것보다는 이제 여전히 엔비디아 칩에 대한 수요는 높습니다. 근데 엔비디아 입장에서 되게 좀 TSMC가 사실 좀 최근에 좀 부쩍부쩍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생산을 해줄 만한 이제 파운드리 기업이 원활한 어떤 대화가 통해야 되는데 삼성이 생각보다 지금 좀 더디니까 거기서 오는 좀 분명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TSMC랑 최근에 조금 이제 엔비디아랑 조금 이제 복잡한 이슈가 있었는데 만약 삼성이 좀 따라와 줬으면은 좀 괜찮았을 텐데 그런 것 때문에 좀 불안함이 좀 최근에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3분기 피크라기보다는 그런 업종 내 내부적으로 이제 그런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생산이나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좀 걱정될 수 있다. 이런 위기감, 이런 걱정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처럼 이게 치킨 게임으로 간다거나 뭐 그럴 시기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HBM3E고 그 다음 HBM4로 넘어가는 이제 시기가 오게 되면은 이게 패러다임이 완전 바뀌거든요. 이 HBM 스타일 자체가 완전 바뀌기 때문에 SK하이닉스도 TSMC가 없으면 HBM4를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대신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초미세공정부터 이제 위에 쌓는 것까지 다 가능해져 버리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 이제 사장님이셨나요? 나오셔가지고 HBM4부터는 이제 우리가 승부를 걸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게 시기적인 부분이지 HBM3E에서 이제 4로 넘어가는 시점 되면은 SK하이닉스가 좀 긴장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는 이제 그 이후에 완벽하게 이제 승부를 걸 수 있는 시점이 될 거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TSMC나 엔비디아 이런 이슈나 아니면 생산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피크라기보다는 조금 뭔가 이제 이 업종의 정체 현상이 좀 나올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긴 듭니다.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이번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죠. 하이닉스 좀 올라가는데 삼성은 못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내용들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내용도 해결이 될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은 좀 많이 힘드시겠지만 좀 눌릴 때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HBM3나 4 이후의 시기를 기다리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대형주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맞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MSCI 코리아 인덱스에 따라가서도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선주의 비율을 보니까 우리나라 코리아 인덱스에 포함되어 있는 한 100여 개 기업들 중에 거의 비율로 따졌으면 34%, 거의 33점 몇 프로, 거의 3분의 1이 되게 높네요. 네. 3분의 1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선주. 29%, 뭐 4점 몇 프로 이렇게 33, 4%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이제 외국인들이 여전히 잡고 있고, 외국인들이 수급이 뭔가 지금 불안하잖아요. 외부적인 요건 때문에. 그래서 외부적인 이슈가 좀 그러니까 외부적인 이슈라고 하면은 뭐 윈도우 드레싱이나 뭐 미국의 금리나 이런 것들, 그런 3분기 때 있을 그 이슈들이 좀 정리가 되고 나면은 다시 삼성전자 위주로 이제 매수가 들어올 수 있을 거라 봐가지고, 오히려 지금 이렇게 눌리는 시점에는 계속 신규 매수 추가 매수 가능하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SK 하이닉스도 뭐 사실상 매도 의견낸 증권사들도 네, 맞아요. 있고 삼성전자 목표 주가도 막 내리는 상황인데 네. 이게 이제 사이클이 끝났다라기보다도 방금 네. 말씀하신 뭐 매크로 이슈라든지 등등 감안해서 약간 좀 굴곡이 있는 거고 네.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 다시금 반등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충분하죠.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 가격 그 목표가 하향시킨 한 증권사를 보니까 13만 원에서 8만 5천 원으로 내렸어요. 이거는 그 목표가를 누가 처음에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바보예요. 그 정도 내리진 않죠. 보통 내리면 10%대 뭐 이 정도 내려도 사실 욕을 엄청 먹거든요. 네네. 근데 13만 원에서 8만 원을 내렸다가는 본인들의 무능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냥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 근데 SK하이닉스는 제가 조금 투자 의견을 좀 디테일하게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지금 어쨌든 SK하이닉스가 이제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 HBM3E까지잖아요. 근데 이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HBM4로 넘어가면은 결국은 아래쪽에 있는 베이스 다이에 대한 초미세 공정을 SK하이닉스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TSMC한테 맡긴다고 얼마 전에 계약하겠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어쨌든 베이스 다이를 다른 데 한번 걸쳐서 걔들이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내주면 거기에 우리는 쌓는 기술. 이 한 기업과 우리는 베이스 다이부터 초미세도 할 수 있고 위에 쌓는 것도 할 수 있어. 이 두 개 기업 있으면 비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누가 이길까요?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이게 판세가 좀 기울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SK 하이닉스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 전고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 봐요. 전고점까지 투자를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보는데, 그 시점과 함께 그때 당시에 이제 HBM3와 4의 그 판도를 좀 읽으셔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난 보유를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지금은 이제 AI 하면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좀 이끄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 이게 바뀔 거라 봅니다. 조만간. HBM4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아마 한 1년 안에? 1년 안에? 1년에서 1년 반 안에 좀 바뀔 것 같아가지고,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그 생각 좀 하시고 좀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삼성 같은 경우에는 네. 한 번에 더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네. 감안하시고 뭐 포트에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시면 담아도 괜찮겠네요. 그럼요. 있어야 되는 포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번에 젠슨왕하고 TSMC하고 대판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요? 네. 얼마 무슨 일이 전에 있었어요? 네. TSMC가,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그때 컴퓨텍스 그때 행사 때 이제 대만 방문했을 때 TSMC 경영진하고 젠슨왕이 이제 그걸 미팅을 했었대요. 그래서 전용 코어스 라인을 만들어 달라. 엔비디아 전용으로. 거기가 계속 이제 병목이니까. 음. 그래서 그걸 이제 TSMC가 딱 잘라서 거절했대요. 딱 잘라서 거절하고, 우리가 파운드리 가격 올리는 거를 젠슨왕이 흔쾌히, 동의했다라고 언론 플레이까지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거절을 했는데 네. 한 방 더 먹인 거네요? 그렇죠. 한 방 더 먹인 거죠. 그래서 아마 젠슨왕이 굉장히 기분 안 좋게 비행기 타고 갔을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이제 확실한 거는 TSMC가 여전히 어떤 거래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삼성 파운드리가 아직까지는 너무 멀리 있구나, TSMC하고 경쟁력 격차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만 좁혀주셨다 그러면 얼마나 기회가 많겠어요. 물반 고기반인데 지금 그러네요, 진짜. 내 그 어떤 뜰채가 지금 구멍이 나 있는 거죠. 저는 뭐 기술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긴 한데 그렇게 네. 따라잡기 어렵나 봐요. 그러니까 사실 따라잡을 필요도 없고 어느 정도만 해줘도 네. 사실 그런 뭐 삔또가 나간 엔비디아 쪽에서 당연히 물량을 또 줄 수 그쵸. 있는 부분이긴 한데 엔비디아도 그러면 네. 그 세컨 티어 기업들은 어떻게 했어요? 훨씬 더 갑질이 심할 거라고. 그러네요, 진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TSMC, 그러니까 AI 반도체 쪽에서는 TSMC가 95% 의존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95%. 네. 그러니까 이제 삼성이 잘하면 됩니다. 네. 이제. 사실 2위가 삼성이긴 한데 네. 그 나머지 뭐 3위권 이상의 그런 중화권 파운드리 업체들도 좀 있잖아요. 네. 그런 업체들은 어떻게 지금 근황이 어떻게, 혹시 삼성이 약간 그런 업체들한테 따라잡힐 가능성도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선단 공정 기술 경쟁 놓고 보면 그럴 가능성은 낮아요. 왜냐면 이미 뭐 3위권부터는 10나노 미만은 포기했거든요. 아예 포기했다. 네, 아예 포기한 거기 때문에. 중국은 그리고 돈 있어도 못 사잖아요. 네, EUV 장비를 그렇죠. 못 사기 때문에 네네. 이제 10나노 미만 파운드를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거기에는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1등하고의 그 격차가 너무 큰 네. 거죠. 네. 슈퍼 헤비급하고 이제 아. 플라이급하고 싸워야 되는 거니까. 근데 뭐 인텔도 이제 뭐 포기한다고 하고 네네. 미국도 사실 못 도와주는 상황이고 그죠? 삼성전자만 잘하면 되겠네요, 진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가 막 그 삼성 어떤 성공 신화를 봤던 것처럼 그런 트리거가 필요한데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기존의 삼성 반도체 조직 문화가 완전 다르고 파운드리라는 건 업 자체가 서비스업이고요. 네. 그리고 인력 구조 아무래도 투자가 3분의 1 수준 차이가 나면 잘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여기 오래 안 있으려고 그러겠죠. 네. 좀 잘하면은 이제 네. 뭐 TSMC로 간다든지. 뭐 TSMC로 네. 가진 않겠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국 기업들, 엔비디아라든지 뭐 이런 데. 이런 네. 쪽에서도 이제 그런 공정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팹을 그 반도체 설계를 하지만 제조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회사가 애플이거든요. 애플은 그런 쪽 그 인력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실제로 거의 공동 개발 수준으로 뭔가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엔비디아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TSMC한테 저렇게 이제 푸대접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많은 물량을 주면서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애플한테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거의 없잖아요. 그러네요, 진짜. 네.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TSMC에 굉장히 지금 많은 매출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하고는 아직까지는 고객사의 레벨이 다른 거죠. 약간 둘 다 같은 약간 대만 출신이고 한데 그렇게 차이는 별로 안 좋네요. 원래 중국 사람들은 네네. 네, 그 뭐지 크게 보면 대만 사람도 이제 뭐 중국계니까 그렇죠. 네. 뭐 이익 앞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튼 뭐 우리나라 그 약간 정부 차원에서도 네. 반도체 지원법 좀 제대로 해서 네. 이게 좀 좋은 기회가 왔는데 잘 좀 파운드리 쪽에서 기술 격차를 최대한 좀 좁혀가지고 좀 이런 AI 시대 때 파운드리 수준 물량을 많이 가져오면 좋겠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단순히 우리가 뭐 그거 잘하면 우리가 국민소득 늘어나고 잘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게 국가 안보하고 직결돼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어떤 파운드리 기술에서 그런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글로벌 어떤 그 외교 무대에서 우리의 발언권이 세져요. 지금은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칩워 책을 쓴 크리스 밀러 교수도 그러잖아요. 지금 삼성의 문제는 HBM이 아니라 파운드리라고. 네. 파운드리에서 뭔가 이거를 제대로 뭔가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의 그 어떤 전략적인 중요성이 훨씬 적어지죠. 미국 입장에서는. 네. 한 증권사에서 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사실상 매도 리포트를 내놨더라고요. 네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이제 그런 거죠. 이제 HBM 혼자는 힘이 붙인 거예요. 만약에 국내에서 HBM 외에 예를 들면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 주문형 메모리가 하나 더 나왔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특화된 D램이 필요하다. 그랬으면 절대 그렇지 않았었겠죠. 미국은 서버 클라우드에서 온 디바이스 AI로 약간 그래도 소프트 랜딩 했잖아요. 네네. 우리는 이제 하드 랜딩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보시는 거죠.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HBM 좋은 건 알겠는데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됐고 그럼 더 새로운 거 뭐 있는데 온 디바이스 AI가 되면 D램이 더 많이 쓰인대 낸드가 더 많이 쓰인대 그거 가지고 지금 밸류가 정당화돼? 이런 거죠. 그런 이제 회의의 시각이 나오기 시작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저런 이제 징후들을 잘 봐야죠. 네. 근데 이제 SK하이닉스가 한때 막 24만 원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블랙 먼데이 때 폭락해가지고 거의 15만 원 그때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좀 반등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한 17만 원, 18만 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밸류 부담이 많이 사라진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새로운 게 나올 게 없다라고 해서 사실상 지금 뭐 목표가를 낮춘 거긴 하지만은 목표가를 낮췄다는 사실 자체가 이제 반등에 탄력이 없다. 약간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잖아요. 좀 너무 좀 과다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사실 그러니까 뭐 목표가 낮추면 사실 매도 리포트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이제 우리끼리 뭐 알만한 사람도 아는 거고 매도 리포트 쓰면 이제 뭐 정말 투자자들한테 엄청난 위협을 당하기 때문에 저도 사실 사이클 이렇게 이제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막 이렇게
이렇게 꺾여도, 그래도 여러분 힘내시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러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좋다 그러면, 네. 안 좋은 거 맞춰도 조회수도 떨어지고, 그렇죠. 사람들도 별로 안 좋아하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분석하는 사람들 냉정하게 보는 게 맞죠. 근데 지금 그 반도체 쪽에 분석하시는 분들 상당수가 아직까지 주류들이 내년에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엄청나게 낼 거라고 보는 쪽이 많고, 사상 최대 이익이 내년에 네. 나오긴 하죠. 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이익 추정치에 대한 기대치가. 그러면 이제 그 괴리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 시장에서 나오는 컨셉만큼 내년 이익이 나올까?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익 추정치가 너무 과도했다. 그러면 하향 조정하자. 라고 만약에 나왔을 때는 이제 그게 주가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죠. 말씀 들어보니까 SK 하이닉스는 잘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어떻게 그 HBM 쪽에서 계속해서 헤게모니 잘 가져가고 있고, 메모리도 사실 주문형으로 계속해서 바뀌고 있잖아요. 네. 이쪽에서 잘하고 있나요? 하이닉스는? 일단은 하이닉스가 제일 잘하죠. 최근에 뭐 M7이 다 SK 하이닉스 찾아와서 HBM 커스텀을 해달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마 온 디바이스 AI 쪽도 커스텀이 된다 그러면 일단은 SK 하이닉스한테 맡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냥 SK 하이닉스가 운이 좋아서 그냥 HBM 잡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SK 하이닉스가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 엔비디아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오가면서 서로 데이터를 교류하고 이런 것들이 노하우가 쌓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 어떤 담당하는 인력들도 많이 채용했고, 실제로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칩 설계 엔지니어나 인텔의 칩 설계 엔지니어들 많이 고용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메모리 파운드리 쪽으로 가기 위한 어떤 그 준비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목표가 하향 이슈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런 HBM 쪽에서 계속해서 경쟁력을 가져간다라고 한다면은 멀티플이 장기적으로 평균 이상으로 오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죠. 온 디바이스 AI 쪽에서도 커스텀 메모리가 필요한가? 언제 열리는 거냐? 그게 중요하죠. 만약에 네네. 커스텀 메모리가 빨리 열린다. 그러면 하이닉스는 더 갈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진짜. 네.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이제 그런 그 AI, 온 디바이스 AI 디바이스의 커스텀 메모리를 제일 빨리 쓸 회사는 저는 애플이라고 보거든요. 스마트폰에다가, 네네. 아이폰에다가. 네. 네, 아이폰에다. 그러면 애플의 그 커스텀 메모리를 삼성이 할까? SK 하이닉스가 할까? 이게 중요하죠. 네,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아직 제대로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커스텀 메모리가 필요 없는 건데, 네네. 나중에 이게 고도화되면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은 일단은 급하니까 프로세서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40톱스 수준의 프로세싱 능력이 있어야 돼요. 초당 40조 번의 연산을 해야 되거든요. AI 쪽에. 그러면 이제 그게 셋업되면 메모리 밴드위스가 되게 중요해지는데, 지금의 LPDDR 가지고는 그 메모리 밴드위스를 감당할 수가 없죠.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또 뭐 최근에 이제 많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이야기가 디바이스에도 HBM 들어가냐. 일단 실제로 지금 자동차 쪽은 HBM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 HBM2E 같은 이제 약간 두세 대 전 버전이 들어가고 있고, 요즘에 뭐 디바이스 단으로도 충분히 HBM 같은, HBM하고 똑같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굉장히 좀 기술 수준은 좀 더 마일드한 수준의 그런 어떤 수직으로 적층한 메모리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밴드위스를 높이려면. 네. 그 시장 개화 여부를 좀 잘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만약에 그게 빨리 열리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번 그냥 조정 사이클이 빨리 끝날 수도 있죠. 갑자기 조정받아 확 올라갈 수 있는. 그럴 수도 있죠. 네. 자, 어쨌거나 반도체 사이클도 여기 메모리입니다. 이제 어느덧 중후반으로 가는 것 같긴 한데, 네네. 만약에 현 시점에서 뭐 주목해야 할 소부장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뭐 지금 주목할 소부장 기업은 국내 기업보다는 글로벌 기업이 맞죠.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2.5D 3D 패키징 쪽이 계속해서 커지면 거기 이제 매출 비중이 늘어나는 회사가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사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반도체 8대 공정 중에서 노광 공정 빼고는 거의 다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CMP 공정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웬만한 그런 것들은 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관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TSMC가 지금 마음 놓고 가격을 올리고 있잖아요. 최근에도 3에서 8%또 추가 인상한다 그러거든요. 야,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익률 짱짱하게 좋아지니까 캐펙스도 또 이번에 추가로 상향 조정했어요. 인텔이 이번에 올해 캐펙스 20% 컷 했거든요. 근데 비슷한 시기에 TSMC는 우리는 더 늘릴 거야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 NA EUV 같은 이제 그런 것들, 노광 장비를 이제 살 수 있는 여건이 됐고, 그게 이제 ASML 쪽에서는 이제 좀 좋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칩을 쌓고 뭐 이제 검사하고 이런 쪽에서는 이제 온투 이노베이션이나 뭐 캠텍 같은 회사들. 네. 요즘에 이제 뭐 계속 제가 이제 저도 사실 국내 반도체 되게 좋아하고 국내 반도체 소부장 분석도 좀 그래도 나름 잘 하는데 이제 참 이게 뭐 이게 뭔가 보이면 말씀드릴 텐데 아직까지는 그렇잖아요. 뭐 제가 이거 사시고 3년만 버티세요 이러면 그럴 사람이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지금은 그냥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국내 테크지만 단기적으로는 올 하반기에는 조금 이제 관심을 좀 멀리하고 오히려 미국 테크 쪽을 좀 보는 게 낫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 반도체 쪽은 어떻게 보세요? 일본 소부장 쪽은? 일본 소비량도 괜찮은데요. 이제 일본도 지금은 이제 환율 자체가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이 지금 뭐 종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도 조금 이제 불안하죠. 네. 그게 그 펀더멘털로 보면 일본 반도체 투자가 나쁘진 않은데 그냥 본인 포트에서 ETF로 뭐 일부 가져가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플이 오는 9일에 아이폰 16을 발표할 예정이에요. 국내 부품주들도 들썩이고 있는데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사실 뭐 온디바이스 AI로 직접적인 수혜를 보는 회사는 별로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무래도 애플의 인텔리전스 때문에 교체 수요를 자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애플의 디바이스가 한 12억 대 깔려 있거든요. 그 중에서 쓸 수 있는 게 15%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애플 인텔리전스 쓰려면 새 거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그 LG 이노텍이 이제 카메라 모듈하고 그리고 이제 BH 같은 회사들이 이제 여기 그 FPCB 같은 것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쪽은 좀 관심 가질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번에도 사실 그 애플이 온디바이스 그런 거를 좀 어느 정도 탑재해서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사실 최근에 중국에서 이제 점유율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뭐 전문가들의 시각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약간 판매량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뭐 그냥 신제품 나오고 그냥 나왔네 하고 지나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요거는? 일단 저도 기대감을 가지고 보고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애플 인텔리전스 서비스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뭐 말만 듣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써봐야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어떻게 보면 온 디바이스 AI가 되려면 적어도 그 어떤 머티리얼 코스트가 $100는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디램 짠돌이잖아요, 애플이. 근데 이것 때문에 디램을 2배를 더 써야 돼요. 기존에 6GB 썼으면 이제 12GB 정도 써야 되거든요. 제대로 돌리려면. 그러면 이게 가격 전가를 할 만큼의 매력이 있는지는 이제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죠. 좀 나와봐야지 안다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 인텔리전스가 원래는 아이폰 16 시리즈 공개하면서 같이 나오기로 돼 있었어요, 원래는. 근데 그 iOS 18 업데이트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9월 9일 날 요거 공개하고 아마 iOS 18 업데이트는 아마 연내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더 중요한 이슈가 iOS 업데이트를 해서 정말 애플 인텔리전스가 제대로 구동이 되는 그 시점이 더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애플 인텔리전스가 나왔는데 서비스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게 AI 에이전트로 가능하냐, 실제로. 아니면 그냥 CD에 조금 개선된 버전이냐. 이게 중요하죠. 네. 그게 이제 확인되는 시점이 그러면은 iOS 업데이트 시점이. 네, 맞아요. 네. 그때가 중요하겠네요, 진짜. 맞습니다. 그게 반도체 사이클이 걸려 있어요. 메모리 사이클도 좀 걸려 있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사실 네이버, 카카오도 최근에 좀 반등세를 시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네이버는 올해 그 신규 매수자가 가장 많은 개인 투자 입장에서 주식이긴 한데 이 인터넷 주식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뭐 그 도움이 되죠. 네. 근데 이제 AI 쪽에서 지금 헤게모니 싸움에서 사실 그렇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니까 그냥 바이 더 딥 그 정도 관점이 아닌가. 락바텀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사는 수급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네이버라는 회사는 AI 쪽에서 그래도 중요한 기술을 쥐고 있긴 해요. 아직까지는 뭔가 부각되기에는 좀 부족하다. 결국은 이제 소버린 AI나 아니면 한국어 기반의 AI 서비스가 뭔가 좀 임팩트가 있어야 돼요. 네, 아직까지는 안 보입니다. 라인 이슈도 아직 뭐 제대로 정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글로벌로 경쟁력이 있는데, 그죠? 그렇죠.
라인도 이제 불확실하죠. 네. 어떻게 헤어지게 될지. 네. 왜냐하면 일본하고 이제 나머지 동남아나 대만이나 이제 다른 쪽하고 이제 잘라서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통째로 가는 건지 불확실하잖아요. 네. 네, 좋은 투자 아이디어 많이 말씀해주셨는데 이 밖에 주목할 네. 만한 뭐 투자 아이디어 주식이 있을까요? 일단 뭐 지금은 투자 아이디어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사실 이제 지금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뭐 금리 인하하면 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거는 지금 경기가 그게 빨리 또 뭔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하는 테크,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기초 경기 원자재예요. 지금 원유보다 더 경기에 민감한 게 반도체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 미국 대선이라는 또 정치적 불확실성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 비중 잘 유지하면서 본인이 좋게 생각하는 기업들은 조금씩은 이제 다 뭐 물타기 해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현금 또 이게 섣불리 썼다가 또 진짜 기회가 왔을 때, 이번 블랙 먼데이 같은 그런 또 쇼크가 오지 않으려는 법도 없으니까. 네. 제가 이제 출연하면서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 한 적이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뭐, 그냥 단발성으로 그냥 끝나면 다행이긴 한데, 사실 녹록진 않아요. 시장 자체가. 근데 이제 약간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은 경기가 둔화되는 건 맞다. 네. 하지만은 뭐 쇼크나 뭐 경기 뭐 위기나 뭐 경기 침체가 이렇게 심하게 오지 않고 뭐 어느 정도 이제 약간 소프트 랜딩하고 지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조심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대다수 전문가들이 의견이 쏠리면 그게 제일 위험하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소프트 랜딩 쪽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하드 랜딩인데, 보통, 모르겠어요. 저도 뭐 매크로를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뭐, 어떤 데이터들이 혼재가 돼 있고, 안 좋은 데이터들을 그냥, 이거 그냥 일회성이라고 무시하기에는 또, 그것도 뭐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죠. 네. 그럴 때는 이제 조심하는 게 맞아요. 네. 뭐 대선도 있고 하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제가 뭐, 사실 제가 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는 계속 그거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좋다고 말씀하셨죠. 쟤는 왜 네. 맨날 나오면 좋다고 그러냐. 요새 나오면 한 두어 달부터는 나오면 쟤는 맨날 안 좋은 이야기만 하냐고. 근데 뭐 제가 보는 대로 말씀드리는 게 맞죠. 네. 그렇죠. 네, 사실. 네. 그래서 제가 하반기는 계속해서 변동성 크니까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었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반기에 이런 사이클에 대한 회의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네. 뭐 그래서 그게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왔고요. 그러니까 조심하는 게 맞죠, 지금. 그 약간 경기 뭐 침체가 어느 정도로 진행될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네. 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여전히 약간 그 AI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쪽을 잘 주목할 필요가 있겠네요. 뭐 만약에 시장이 팍 이렇게 크게 한번 조정을 받고 다시 또 이렇게 V자로 만약 올라온다 그러면 거기서든 이제 AI에서 뭔가 이제 새로운 주도주, 뭐 온디바이스 AI가 됐든 레벨 3 자율주행차가 됐든 이제 그런 쪽에서 아마 모멘텀을 올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세상이 그쪽 중심으로 바뀌고 있어요. 네. 근데 정답지는 정해져 있는데 이제 거기서 가까운 쪽을 찍으면 이제 여러분들 계좌가 더 근데 이제 그 전에 현금을 가지고 있으셔야지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안 오면 이제 다행인 거고요. 네. 뭐 그렇게 쇼크 없이 지나가면 다행인 거죠. 네. 제가 틀리면 좋은 거죠. 근데 만약에 뭐 이제 그러니까 저도 뭐 사실 그렇게 현금 뭐 그럼 내가 그거 올 줄 알면 100% 현금 가지고 있겠지. 근데 안 그렇잖아요, 실제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현금 비중을 그래도 뭐 평소 내가 뭐 10% 원래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는 20% 30% 정도 보유하면서 이제 조심하면서 가는 거죠. 네. 레버리지 별로 안 쓰고 이제 그게 맞는 거죠. 네, 오늘 나와서 네.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투자자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하반기는 조심하자. 네, 일단은 테크, 뭐 제 영상 보시는 분들 대부분 테크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실 건데, 일단은 지금은 이제 이 테크 시장 자체가 미국 대선하고 때려야 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미국 경기하고도 때려야 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행보를 이어가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이제 다시 여러분들이 볼 때입니다. 그런 게 갑자기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와서 여러분들 이제는 이걸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별로 안 들을 거예요, 사람들. 기억나시죠? 네. 2022년에 이제 그런 이야기 하면 아무도 안 들어요. 그렇지만
몇 명의 사람들은 제가 듣고 또 기회를 잡으실 수 있으니까 혹시 제가 무슨 이야기 또 말이 바뀌는지 그런 거 잘 보시면서 네, 투자에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항상 시장은 사이클이 있기 마련이고 항상 네네. 벌고 싶지만은 그럴 수가 없는 게 또 주식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하신 말씀들 잘 한번 귀담아 들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시장이 안 좋고 투자 심리가 별로일 때 또 공부를 많이 해놓고 기술에 대해서 다가오는 그런 AI 혁명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다면 분명히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잘 잡으실 수 있으니까 IT의 신 채널 꼭 많이 방문해 주시고 기회가 되신다면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영수 대표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도 좀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게 진짜 반도체 겨울이 올 수도 있죠. 올 수도 있는데 내년에 대한 전망이 되게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좀 고점을 준비해라는 의견도 있고 아직은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증권사마다 또 많이 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초만 해도 이견이 없었어요. 다 뭐 좋을 거다 했는데 확실히 이제 하반기 들어서니까 좀 약간 갈리는 부분도 있고 모건 스탠리도 지난 여러 번의 반도체 사이클을 잘 맞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보고서들이 나오면서 외국인들 매도가 굉장히 세게 나오더라고요, 실제.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인데, 다만 이제 과거랑은 좀 달리 볼 수 있는 게, 반도체는 사이클은 맞아요. 맞는데, 위아래가 이렇게 진폭이 있죠. 근데 그 사이클을 만드는 건 수요가 만드는 게 아니라 공급이죠. 그러니까 수요가 좋을 때 공급을 너무 늘리죠. 그래서 나중에 공급강이 오고, 그걸 몇 번을 반복했던 사이클이 지난 몇십 년간의 사이클인데, 이번에도 그러지 않겠냐는 이제 논리들은 있지만 과거랑은 다른 게 이번 사이클은 AI가 이끌었잖아요. 엔비디아 때문에 HBM 사이클이 이어졌는데 그래서 뭐 하이닉스도 HBM 투자 많이 하고 삼성도 이제 엔비디아에 막 공급을 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뒤늦게 HBM에 집중적으로 아마 투자를 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이클의 특징은 기존에 우리가 봤던 그 전통 메모리 반도체는 사이클이 오지도 않았어요. 뭐 스마트폰, PC에 들어가는 거는 아직도 수요가 좀 약해요. 근데 이쪽에 전통 반도체 가격도 올라갔던 이유가 공급을 안 늘려버렸죠. 그동안 감산했잖아요. 네. 그리고 공급을 늘리고 싶어도 HBM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쪽을 늘릴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수요가 안 나오니까 뭐 굳이 늘릴 필요도 없었고, 근데 이쪽 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거는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제 온디바이스 AI 기기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고, 내년에 아이폰도 더 업그레이드 돼서 나올 거고, 이제는 모든 기기가 다 AI가 탑재가 될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D램 탑재량이 올라가요. 지금보다는. 소비자가 원치 않아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AI 기기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것 같고, 또 내년에 윈도우 10 쓰는 기업들은 이제 바꿔야 됩니다. 업데이트를 이제 안 해주거든요. 그럼 내년에 이제 윈도우 11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럼 PC 교체해야 되죠. 또 4, 5년 전에 이제 우리 코로나 때 노트북 많이들 사셨잖아요. 많이 샀죠. 근데 이제 교체 수요가 시기도 돌아오니까 근데 그런 것만 봤을 때만 해도 우리가 전통 반도체도 이제 시간 문제거든요. 수요 돌아오는 건. 근데 어쨌든 지금 공급은 많이 줄어든 상태고 그러면 전통 반도체를 옛날처럼 우리가 아직 뭔가 수요가 터진 것도 아닌데 단지 HBM만 터진 건데 그냥 과거 사이클처럼 생각해서 이제는 또 내년에 공급가잉 올 거다. 반도체 이렇게 좋았으니까 투자 많이 해서 공급가잉 오고 또 사이클 무너지고 이런 논리는 이제는 지금은 적용 안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전통 반도체 사이클이 한번 온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반도체 다시 겨울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시점은 저는 25년 하반기나 26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빠른 것 같다, 아직은. 네, 그래서 지금의 반도체 겨울이 온다기보다는 주가가 많이 올라서 좀 추워질 수는 있지만 사이클이 그냥 여기서 그냥 허무하게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그 엔비디아가 좀 너무 많이 오버한 건 너무 많이 올랐죠, 그동안.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엔비디아도 사이클이 끝난 건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는 AI 가속기 수요가 많은데 네. 다만 이제 걱정은 이거예요. 성장률은 둔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계속 어떻게 계속 고성장을 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엔비디아의 투자 매력은 과거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메모리 반도체가 더 매력적이지 않나. 왜냐면 메모리 반도체는 HBM도 들어가지만 HBM이 엔비디아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업체들도 제가 신문기사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올해 초에 그 엔비디아 말고 글로벌 어떤 AI 가속기 만드는 업체가 하이닉스를 찾아갔었대요. 찾아가서 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전용으로 하나 만들어 달라고. HBM. 근데 하이닉스는 거절했대요. 엔비디아 하기도 빠듯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런 일이
내년에 더 많이 벌어질 수도 있죠. 왜냐면 엔비디아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HBM이. 거기다 전통 반도체 수요도 이제 하나 더 남았기 때문에 D램 사이클 저는 내년에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엔비디아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우리나라 세금 문제도 있고 또 과거의 그런 트라우마, 모건 스탠리가 또 이런 거 썼기 때문에 맞아요. 부담돼서 빠지는 건 있지만 저는 어쨌든 우리나라 D램은 저는 여전히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굉장히 많이 빠졌을 때 상당한 저는 기회가 지금 오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앞서서 증권사 의견이 막 갈리고 있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사실상 매도 리포트 나와서 상당히 좀 네. 화제였잖아요. 그럼 이거는 좀 우려가 과하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이런 거죠. HBM에서 1등인데 지금도 압도적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이 들어올 수도 있고 마이크론이 여기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올 텐데. 근데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이런 그 지금 과점 상태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D램 3사가 나눠 갖게 되면 하이닉스한테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그동안 엔비디아에 공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약간의 점유율을 줄 수는 있지만 어쨌든 하이닉스가 가장 앞선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점유율은 유지는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가 고점 대비 30% 이상 폭락을 했더라고요. 정말 많이 빠졌는데 이 상황에서 하이닉스를 지금 이 구간에서 굳이 뭐 매도를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고 또 거기다가 하이닉스 그동안 사실 HBM에 집중하느라 전통 반도체 투자를 거의 못 해놨거든요. 근데 내년에 사이클 돌아오면 하이닉스도 당연히 따라 좋아집니다. 이쪽도 비중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면 하이닉스도 할 게 많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삼성보다 압도적으로 좋아서 변동성 커지는 건 분명히 맞지만 하이닉스도 어차피 저는 삼성과 같이 간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제 굳이 매도할 이유는 전혀 없다. 다만 이제 주가가 뭐 또 한번 많이 올라서 정고점에 혹시 가게 된다면 그때 고민을 하시면 되겠지만 지금 15만 원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네. 굳이 여기서는 매도가 아니라 오히려 좀 기회로 활용할 구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이 레거시 반도체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볼만하다. 그렇게 네, 저는 정리할 수 있겠네요. 아직은 그 사이클은 좀 남았다고 보고 있어요. 최근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업황이 3분기가 피크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모건 스탠리가 예전에 2021년에도 네. 윈터 이즈 커밍 네. 반도체 겨울이 온다라고 네. 한 뒤에 정말 겨울이 와가지고 네. 그때부터 뭐 반도체 주식들 진짜 막말로 작살이 났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더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네. 시장에서 해석하고 있는데 삼성에서 지금 6만 전자로 내려앉았어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때 당시에 모건 스탠리가 그렇게 내용을 나왔었던 거는 아마 뭔가 정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사실 치킨 게임을 썼던 시점과 거의 맞물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반도체 가격이 굉장히 불안하고 좀 애매한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치킨 게임을 시작하면서 나머지 SK하이닉스나 이제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과 좀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서 생산을 엄청나게 많이 찍어내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때 좀 과잉 생산을 하던 시점이었죠. 근데 그게 생각보다 좀 길어지면서 반도체가 좀 되게 어려운 시간을 겪어왔었는데 지금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거에 그때 당시 시작이었다 보고 있어가지고 다른 것보다는 시작해서 보고 있어서 모건 스탠리가 이번 3분기가 또 피크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번에 또 뭔가 바뀐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일단 지금 이제 AI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뭐 HBM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조금 좀 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시점 자체가 일단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엔비디아 측에다가 HBM3E를 뭐 넣고 있다 안 넣고 있다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삼성에서 공식 발표는 없고 이거에 대한 얘기는 아마도 삼성이 어느 정도 수율을 맞출 때까지는 공식 발표를 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아마 제가 봤을 때 테스트는 통과된 것 같아요. 테스트는 통과됐는데 테스트 통과됐다 이래가지고 주가 확 올라갔는데 나중에 실제 그래서 수주 얼마 받았어? 그랬더니 수주량 우리는 오픈 못한다 그러면은 뻔한 거거든요. 아, 이거 수율 떨어져서 수주량 많이 못했구나. 이렇게 시장 받아들이면 오히려 올라간 주가가 다시 떨어지는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는 이제 수율까지 어느 정도 맞추면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일단 최근에 보면 이제 뭐 대만 업체들도 그렇고 막 되게 많은 분석 기업들이 이제 언론들이 이제 삼성 통과됐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만 들어봤을 때 통과된 것 같아요. 이제 수율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네네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면 이제 아직 수율을 못 따라갔기 때문에 이제 여전히 HBM에서는 SK하이닉스가 좀 더 이제 우세하다라고 좀 본다라고 보면은 일단 지금은 제일 문제가 뭐냐면 AI에 대한 어떤 뭐 매출 걱정 이런 것보다는 이제 여전히 엔비디아 칩에 대한 수요는 높습니다. 근데 엔비디아 입장에서 되게 좀
TSMC가 사실 좀 최근에 좀 부쩍부쩍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생산을 해줄 만한 이제 파운드리 기업이 원활한 어떤 대화가 통해야 되는데 삼성이 생각보다 지금 좀 더디니까 거기서 오는 좀 분명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TSMC랑 최근에 조금 이제 엔비디아랑 조금 이제 복잡한 이슈가 있었는데 만약 삼성이 좀 따라와 줬으면은 좀 괜찮았을 텐데 그런 것 때문에 좀 불안함이 좀 최근에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3분기 피크라기보다는 그런 업종 내 내부적으로 이제 그런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이거 생산이나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좀 걱정될 수 있다. 이런 위기감, 이런 걱정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처럼 이게 치킨 게임으로 간다거나 뭐 그럴 시기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HBM3E고 그 다음 HBM4로 넘어가는 이제 시기가 오게 되면은 이게 패러다임이 완전 바뀌거든요. 이 HBM 스타일 자체가 완전 바뀌기 때문에 SK하이닉스도 TSMC가 없으면 HBM4를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대신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초미세공정부터 이제 위에 쌓는 것까지 다 가능해져 버리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 이제 사장님이셨나요? 나오셔가지고 HBM4부터는 이제 우리가 승부를 걸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게 시기적인 부분이지 HBM3에서 이제 4로 넘어가는 시점 되면은 SK하이닉스가 좀 긴장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는 이제 그 이후에 완벽하게 이제 승부를 걸 수 있는 시점이 될 거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TSMC나 엔비디아 이런 이슈나 아니면 생산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피크라기보다는 조금 뭔가 이제 정체? 이 업종의 정체 현상이 좀 나올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긴 듭니다.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이번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죠. 하이닉스 좀 올라왔는데 삼성은 못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그런 내용들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내용도 해결이 될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은 좀 많이 힘드시겠지만 좀 눌릴 때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HBM3나 4 이후의 시기를 기다리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대형주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맞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MSCI 코리아 인덱스에 따라가서도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선주의 비율을 보니까 우리나라 코리아 인덱스에 포함되어 있는 한 100여 개 기업들 중에 거의 비율로 따졌으면 34%, 거의 33점 몇 프로, 거의 3분의 1이 되게 높네요. 네. 3분의 1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선주. 29%, 뭐 4점 몇 프로 이렇게 33, 34%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이제 외국인들이 여전히 잡고 있고 외국인들이 수급이 뭔가 지금 불안하잖아요. 외부적인 요건 때문에. 그래서 외부적인 이슈가 좀 그러니까 외부적인 이슈라고 하면은 뭐 윈도우 드레싱이나 뭐 미국의 금리나 이런 것들 그런 3분기 때 있을 그 이슈들이 좀 정리가 되고 나면은 다시 삼성전자 위주로 이제 매수가 들어올 수 있을 거라 봐가지고 오히려 지금 이렇게 눌리는 시점에는 계속 신규 매수 추가 매수 가능하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SK하이닉스도 뭐 사실상 매도 의견된 증권사들도 맞아요. 있고 삼성전자 목표 주가도 막 내리는 상황인데 네. 이게 이제 사이클이 끝났다라기보다도 방금 네. 말씀하신 뭐 매크로 이슈라든지 등등 감안해서 약간 좀 굴곡이 있는 거고 네.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 다시금 반등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충분하죠.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 가격 그 목표가 하향시킨 한 증권사를 보니까 13만 원에서 8만 5천 원으로 내렸어요. 이거는 그 목표가를 누가 처음에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바보예요. 그 정도 내리진 않죠. 보통 내리면 10%대 뭐 이 정도 내려도 사실 욕을 엄청 먹거든요. 네네. 근데 13만 원에서 8만 원을 내렸다가는 본인들의 무능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냥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 근데 SK하이닉스는 제가 조금 투자 의견을 좀 디테일하게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지금 어쨌든 SK하이닉스가 이제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 HBM3E까지잖아요. 근데 이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HBM4로 넘어가면은 결국은 아래쪽에 있는 베이스 다이에 대한 초미세공정을 SK하이닉스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TSMC한테 맡긴다고 얼마 전에 계약하겠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어쨌든 베이스 다이를 다른 데 한번 걸쳐서 걔들이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내주면 거기에 우리는 쌓는 기술. 이 한 기업과 우리는 베이스 다이부터 초미세도 할 수 있고 위에 쌓는 것도 할 수 있어. 이 두 개 기업 있으면 비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누가 이길까요?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이게 판세가 좀 기울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SK하이닉스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 전고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 봐요. 전고점까지 투자를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보는데 그 시점과 함께 그때 당시에 이제 HBM3와 4의 그 판도를 좀 읽으셔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난 보유를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지금은 이제 AI 하면서 이제 SK하이닉스가 좀 이끄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 이게 바뀔 거라 봅니다. 조만간. HBM4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아마 한 1년 안에? 1년 안에? 1년에서 1년 반 안에 좀 바뀔 것 같아가지고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그 생각 좀 하시고 좀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네. 한 번에 더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네. 감안하시고 뭐 포트에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시면 담아도 괜찮겠네요. 그럼요. 있어야 되는 포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번에 젠슨왕하고 TSMC하고 대판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요? 네. 얼마 무슨 일이 전에 있었어요? 네. TSMC가,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그때 컴퓨텍스 그때 행사 때 이제 대만 방문했을 때, TSMC 경영진하고 젠슨황이 이제 그걸 미팅을 했었대요. 그래서 전용 코어스 라인을 만들어 달라. 엔비디아 전용으로. 거기가 계속 이제 병목이니까. 음. 그래서 그걸 이제 TSMC가 딱 잘라서 거절했대요. 딱 잘라서 거절하고, 우리가 파운드리 가격 올리는 거를 젠슨왕이 흔쾌히, 동의했다라고 언론 플레이까지 해버렸거든요. 거절을 했는데 네. 한 방 더 먹인 거네요. 그렇죠. 한 방 더 먹인 거죠. 그래서 아마 젠슨왕이 굉장히 기분 안 좋게, 비행기 타고 갔을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이제 확실한 거는, TSMC가 여전히 어떤 거래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삼성 파운드리가 아직까지는, 너무 멀리 있구나. TSMC하고 경쟁력 격차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만 좁혀주셨다 그러면, 얼마나 기회가 많겠어요. 물방 고기반인데 지금 그러네요, 진짜. 내 그 어떤 뜰채가 지금 구멍이 나 있는 거죠. 전 뭐 기술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긴 한데 그렇게 네. 따라잡기 어렵나 봐요. 그러니까 사실 따라잡을 필요도 없고 어느 정도만 해줘도 네. 사실 그런 뭐 삔또가 나간 엔비디아 쪽에서 당연히 물량을 또 줄 수 그쵸. 있는 부분이긴 한데 엔비디아도 그러면 네. 그 세컨티어 기업들은 어떻게 써요? 훨씬 더 갑질이 심할 거라고. 그러네요, 진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TSMC, 그 AI 반도체 쪽에서는 TSMC 그 95% 의존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5%. 네. 그러니까 이제 삼성이 잘하면 됩니다. 네. 이제. 사실 2위가 삼성이긴 한데 네. 그 나머지 뭐 3위권 이상의 그런 중화권 파운드리 업체들도 좀 있잖아요. 네. 그런 업체들은 어떻게 지금 근황이 어떻게 혹시 삼성이 약간 그런 업체들한테 따라잡힐 가능성도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선단 공정 기술 경쟁 놓고 보면 그럴 가능성은 낮아요. 왜냐면 이미 뭐 3위권부터는 10나노 미만은 포기했거든요. 아예 포기했다. 네, 아예 포기한 거기 때문에 중국은 그리고 돈 있어도 못 사잖아요. 네, EUV 장비를 그렇죠. 못 사기 때문에 네네. 이제 10나노 미만 파운드를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거기에는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1등하고의 그 격차가 너무 큰 네. 거죠. 네. 슈퍼 헤비급하고 이제 플라이급하고 싸워야 되는 거니까. 근데 뭐 인텔도 이제 뭐 포기한다고 하고 네네. 미국도 사실 못 도와주는 상황이고 그죠? 삼성전자만 잘하면 되겠네요, 진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가 막 그 삼성 어떤 성공 신화를 봤던 것처럼 그런 트리거가 필요한데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기존의 삼성 반도체 조직 문화가 완전 다르고 파운드리라는 건 업 자체가 서비스업이고요. 네. 그리고 인력 구조 아무래도 투자가 3분의 1 수준 차이가 나면 잘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여기 오래 안 있으려고 그러겠죠. 네. 좀 잘하면은 이제 네. 뭐 TSMC로 간다든지. 뭐 TSMC로 네. 가진 않겠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국 기업들, 엔비디아라든지 뭐 이런 데. 쪽에서도 이제 그런 공정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팹을 그 반도체 설계를 하지만 제조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회사가 애플이거든요. 애플은 그런 쪽 그 인력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실제로 거의 공동 개발 수준으로 뭔가 진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엔비디아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TSMC한테 저렇게 이제 푸대접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많은 물량을 주면서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애플한테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거의 없잖아요. 그러네요, 진짜. 네.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TSMC에 굉장히 지금 많은 매출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하고는 아직까지는 고객사의 레벨이 다른 거죠. 약간 둘 다 같은 약간 대만 출신이고 한데 그렇게 차이는 별로 안 좋네요. 원래 중국 사람들은 네네. 네, 그 뭐지 크게 보면 대만 사람도 이제 뭐 중국계니까 그렇죠. 뭐 이익 앞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튼 뭐 우리나라 그 약간 정부 차원에서도 네. 반도체 지원법 좀 제대로 해서 네. 이게 좀 좋은 기회가 왔는데 잘 좀 파운드리 쪽에서 기술 격차를 최대한 좀 좁혀가지고 좀 이런 AI 시대 때 파운드리 수준 물량을 많이 가져오면 좋겠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단순히 우리가 뭐 그거 잘하면 우리가 국민소득 늘어나고 잘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게 국가 안보하고 직결돼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어떤 파운드리 기술에서 그런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글로벌 어떤 그 외교 무대에서 우리의 발언권이 세져요.
지금은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칩워 책을 쓴 크리스 밀러 교수도 그러잖아요. 지금 삼성의 문제는 HBM이 아니라 파운드리라고. 네. 파운드리에서 뭔가 이거를 제대로 뭔가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의 그 어떤 전략적인 중요성이 훨씬 적어지죠. 미국 입장에서는. 네. 한 증권사에서 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사실상 매도 리포트를 내놨더라고요. 네, 이거 네. 어떻게 보세요, 이거? 이제 그런 거죠. 이제 HBM 혼자는 힘이 붙인 거예요. 만약에 국내에서 HBM 외에 예를 들면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 주문형 메모리가 하나 더 나왔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특화된 D램이 필요하다. 그랬으면 절대 그렇지 않았었겠죠. 미국은 서버 클라우드에서 온 디바이스 AI로 약간 그래도 소프트 랜딩 했잖아요. 네네. 우리는 이제 하드 랜딩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보시는 거죠.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HBM 좋은 건 알겠는데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됐고 그럼 더 새로운 거 뭐 있는데 온 디바이스 AI가 되면 D램이 더 많이 쓰인대 낸드가 더 많이 쓰인대 그거 가지고 지금 밸류가 정당화돼? 이런 거죠. 그런 이제 회의의 시각이 나오기 시작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저런 이제 징후들을 잘 봐야죠. 네.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가 한때 막 24만 원까지 네.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블랙 먼데이 때 폭락해가지고 거의 15만 원 그때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좀 반등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한 17만 원, 18만 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밸류 부담이 많이 사라진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새로운 게 나올 게 없다라고 해서 사실상 지금 뭐 목표가를 낮춘 거긴 하지만은 목표가를 낮췄다는 사실 자체가 이제 반등에 탄력이 없다. 약간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잖아요. 좀 너무 좀 과다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사실 그러니까 뭐 목표가 낮추면 사실 매도 리포트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이제 우리끼리 뭐 알만한 사람도 아는 거고 매도 리포트 쓰면 이제 뭐 정말 투자자들한테 엄청난 위협을 당하기 때문에 저도 사실 사이클 이렇게 이제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막 이렇게 이렇게 꺾여도 그래도 여러분 힘내시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러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좋다 그러면 안 좋은 거 맞춰도 조회수도 떨어지고 그렇죠. 사람들도 별로 안 좋아하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분석하는 사람들을 냉정하게 보는 게 맞죠. 근데 지금 그 반도체 쪽에 분석하시는 분들 상당수가 아직까지 주류들이 내년에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엄청나게 낼 거라고 보는 쪽이 많고 사상 최대 이익이 내년에 나오긴 하죠. 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이익 추정치에 대한 기대치가. 그러면 이제 그 괴리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 시장에서 나오는 컨셉만큼 내년 이익이 나올까?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익 추정치가 너무 과도했다. 그러면 하향 조정하자. 라고 만약에 나왔을 때는 이제 그게 주가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죠. 말씀 들어보니까 SK 하이닉스는 잘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어떻게 그 HBM 쪽에서 계속해서 헤게모니 잘 가져가고 있고 메모리도 사실 주문형으로 계속해서 바뀌고 있잖아요. 이쪽에서 잘 하고 있나요? 하이닉스는? 일단은 하이닉스가 제일 잘하죠. 최근에 뭐 M7이 다 SK 하이닉스 찾아와서 HBM 커스텀을 해달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마 온 디바이스 AI 쪽도 커스텀이 된다 그러면 일단은 SK 하이닉스한테 맡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냥 SK 하이닉스가 운이 좋아서 그냥 HBM 잡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SK 하이닉스가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 엔비디아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오가면서 서로 데이터를 교류하고 이런 것들이 노하우가 쌓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 어떤 담당하는 인력들도 많이 채용했고 실제로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칩 설계 엔지니어나 인텔의 칩 설계 엔지니어들 많이 고용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메모리 파운드리 쪽으로 가기 위한 어떤 그 준비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목표가 하향 이슈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런 HBM 쪽에서 계속해서 경쟁력을 가져간다라고 한다면은 멀티플이 장기적으로 또 평균 이상으로 오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죠. 온 디바이스 AI 쪽에서도 커스텀 메모리가 필요한가? 언제 열리는 거냐? 그게 중요하죠. 만약에 커스텀 메모리가 빨리 열린다. 그러면 하이닉스는 더 갈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진짜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이제 그런 그 AI 온 디바이스 AI 디바이스의 커스텀 메모리를 제일 빨리 쓸 회사는 저는 애플이라고 보거든요. 스마트폰에다가, 아이폰에다가. 네, 아이폰에다가. 그러면 애플의 그 커스텀 메모리를 삼성이 할까? SK 하이닉스가 할까? 이게 중요하죠. 네,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 온 디바이스 AI 시장이 아직 제대로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커스텀 메모리가
필요 없는 건데 네네. 나중에 이게 고도화되면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은 일단은 급하니까 프로세서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40톱스 수준의 프로세싱 능력이 있어야 돼요. 초당 40조 번의 연산을 해야 되거든요. AI 쪽에. 그러면 이제 그게 셋업되면 메모리 밴드위스가 되게 중요해지는데 지금의 LPDDR 가지고는 그 메모리 밴드위스를 감당할 수가 없죠.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또 뭐 최근에 이제 많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이야기가 디바이스에도 HBM 들어가냐. 일단 실제로 지금 자동차 쪽은 HBM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 HBM2E 같은 이제 약간 두세대 전 버전이 들어가고 있고, 요즘에 뭐 디바이스 단으로도 충분히 HBM 같은, HBM하고 똑같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굉장히 좀, 기술 수준은 좀 더 마일드한 수준의 그런, 어떤 수직으로 적층한 메모리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밴드위스를 높이려면. 예. 그 시장 개화 여부를 좀 잘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만약에 그게 빨리 열리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번 그냥 조정 사이클이 빨리 끝날 수도 있죠. 갑자기 조정받아 확 올라갈 수 있는. 그럴 수도 있죠. 네. 자, 어쨌거나 반도체 사이클도 여기 메모리입니다. 이제 어느덧 중후반으로 가는 것 같긴 한데 네네. 만약에 현 시점에서 뭐 주목해야 할 소부장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뭐 지금 주목할 소부장 기업은 국내 기업보다는 글로벌 기업이 맞죠.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2.5D 3D 패키징 쪽이 계속해서 커지면 거기 이제 매출 비중이 늘어나는 회사가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사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반도체 8대 공정 중에서 노광 공정 빼고는 거의 다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CMP 공정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웬만한 그런 것들은 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관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TSMC가 지금 마음 놓고 가격을 올리고 있잖아요. 최근에도 3에서 8%또 추가 인상한다 그러거든요. 야,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익률 짱짱하게 좋아지니까 이 캐펙스도 또 이번에 추가로 상향 조정했어요. 인텔이 이번에 캐펙스, 올해 캐펙스 20% 컷했거든요. 근데 비슷한 시기에 TSMC는 우리는 더 늘릴 거야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 NA EUV 같은 이제 그런 것들, 노광 장비를 이제 살 수 있는 여건이 됐고, 그게 이제 ASML 쪽에서는 이제 좀 좋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칩을 쌓고 뭐 이제 검사하고 이런 쪽에서는 이제 온투 이노베이션이나 뭐 캠텍 같은 회사들. 네. 요즘에 이제 뭐 계속 제가 이제 저도 사실 국내 반도체 되게 좋아하고 국내 반도체 소부장 분석도 좀 그래도 나름 잘 하는데, 이제 참 이게 뭐 이게 뭔가 보이면 말씀드릴 텐데 아직까지는 그렇잖아요. 뭐 제가 이거 사시고 3년만 버티세요 이러면 그럴 사람이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지금은 그냥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국내 테크지만 단기적으로는 올 하반기에는 조금 이제 관심을 좀 멀리하고 오히려 미국 테크 쪽을 좀 보는 게 낫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 반도체 쪽은 어떻게 보세요? 일본 소부장 쪽은? 일본 소부장도 괜찮은데요. 이제 일본도 지금은 이제 환율 자체가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이 지금 뭐 종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도 조금 이제 불안하죠. 네. 그게 그 펀더멘털로 보면 일본 반도체 투자가 나쁘진 않은데 그냥 본인 포트에서 ETF로 뭐 일부 가져가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플이 오는 9일에 아이폰 16을 발표할 예정이에요. 국내 부품주들도 들썩이고 있는데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사실 뭐 온디바이스 AI로 직접적인 수혜를 보는 회사는 별로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무래도 애플의 인텔리전스 때문에 교체 수요를 자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애플의 디바이스가 한 12억 대 깔려 있거든요. 그 중에서 쓸 수 있는 게 15%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애플 인텔리전스 쓰려면 새 거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그 LG 이노텍이 이제 카메라 모듈하고 그리고 이제 BH 같은 회사들이 이제 여기 그 FPCB 같은 것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쪽은 좀 관심 가질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번에도 사실 그 애플이 온디바이스 그런 거를 좀 어느 정도 탑재해서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사실 최근에 중국에서 이제 점유율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뭐 전문가들의 시각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약간 판매량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뭐 그냥 신제품 나오고 그냥 나왔네 하고 지나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요거는? 일단 저도 기대감을 가지고 보고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애플 인텔리전스 서비스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뭐 말만 듣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써봐야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어떻게 보면
온 디바이스 AI가 되려면 적어도 그 어떤 머티리얼 코스트가 $100는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디램 짠돌이잖아요, 애플이. 근데 이것 때문에 디램을 2배를 더 써야 돼요. 기존에 6GB 썼으면 이제 12GB 정도 써야 되거든요. 제대로 돌리려면. 그러면 이게 가격 전가를 할 만큼의 매력이 있는지는 이제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죠. 더 나아봐야지 안다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 인텔리전스가 원래는 아이폰 16 시리즈 공개하면서 같이 나오기로 돼 있었어요. 원래는. 근데 그 iOS 18 업데이트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9월 9일 날 요거 공개하고 아마 iOS 18 업데이트는 아마 연내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더 중요한 이슈가 iOS 업데이트를 해서 정말 애플 인텔리전스가 제대로 구동이 되는 그 시점이 더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애플 인텔리전스가 나왔는데 서비스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게 AI 에이전트로 가능하냐, 실제로. 아니면 그냥 CD에 조금 개선된 버전이냐. 이게 중요하죠. 네. 그게 이제 확인되는 시점이 그러면은 iOS 업데이트 시점이. 네, 맞아요. 네. 그때가 중요하겠네요, 진짜. 맞습니다. 그게 반도체 사이클이 걸려 있어요. 메모리 사이클도 좀 걸려 있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사실 네이버, 카카오도 최근에 좀 반등세를 시연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네이버는 올해 그 신규 매수자가 가장 많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이긴 한데 이 인터넷 주식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뭐 그 도움이 되죠. 네. 근데 이제 AI 쪽에서 지금 헤게모니 싸움에서 사실 그렇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니까 그냥 바이 더 딥 그 정도 관점이 아닌가. 락바텀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사는 수급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네이버라는 회사는 AI 쪽에서 그래도 중요한 기술을 쥐고 있긴 해요. 아직까지는 뭔가 부각되기에는 좀 부족하다. 결국은 이제 소버린 AI나 아니면 한국어 기반의 AI 서비스가 뭔가 좀 임팩트가 있어야 돼요. 네, 아직까지는 안 보입니다. 라인 이슈도 아직 뭐 제대로 정리가 네, 아니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글로벌로 경쟁력이 있는데 그죠? 그렇죠. 라인도 이제 불확실하죠. 네. 어떻게 헤어지게 될지. 네. 왜냐하면 일본하고 이제 나머지 동남아나 대만이나 이제 다른 쪽하고 이제 잘라서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송재로 가는 건지 불확실하잖아요. 네. 네, 좋은 투자 아이디어 많이 말씀해주셨는데 이 밖에 주목할 네. 만한 뭐 투자 아이디어 주식이 있을까요? 일단 뭐 지금은 투자 아이디어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사실 이제 지금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뭐 금리 인하하면 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거는 지금 경기가 그게 빨리 또 뭔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하는 테크,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기초 경기 원자재예요. 지금 원유보다 더 경기에 민감한 게 반도체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 미국 대선이라는 또 정치적 불확실성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 비중 잘 유지하면서 본인이 좋게 생각하는 기업들은 조금씩은 이제 다 뭐 물타기 해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현금 또 이게 섣불리 썼다가 또 진짜 기회가 왔을 때, 이번 블랙 먼데이 같은 그런 또 쇼크가 오지 않으려는 법도 없으니까. 네. 제가 이제 출연하면서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 한 적이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뭐, 그냥 단발성으로 그냥 끝나면 다행이긴 한데, 사실 녹록진 않아요. 시장 자체가. 근데 이제 약간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은 경기가 둔화되는 건 맞다. 네. 하지만은 뭐 쇼크나 뭐 경기 뭐 위기나 뭐 경기 침체가 이렇게 심하게 오지 않고 뭐 어느 정도 이제 약간 소프트 랜딩하고 지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조심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대다수 전문가들이 의견이 쏠리면 그게 제일 위험하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소프트 랜딩 쪽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하드 랜딩인데 보통 모르겠어요. 저도 뭐 매크로를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뭐 어떤 데이터들이 혼재가 돼 있고 안 좋은 데이터들을 그냥 이거 그냥 일회성이라고 무시하기에는 또 그것도 뭐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죠. 네. 그럴 때는 이제 조심하는 게 맞아요. 네. 뭐 대선도 있고 하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제가 뭐 사실 제가 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는 계속 그거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좋다고 말씀하셨죠. 쟤는 왜 네. 맨날 나오면 좋다고 그러냐. 요새 나오면 한 두어 달부터는 나오면 쟤는 안 좋은 이야기만 하냐고.
근데 뭐 제가 보는 대로 말씀드리는 게 맞죠. 네. 그렇죠. 네, 사실. 네. 그래서 제가 하반기는 계속해서 변동성 크니까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었고, 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하반기에 이런 사이클에 대한 회의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예. 뭐. 그래서 그게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왔고요. 그러니까 조심하는 게 맞죠, 지금. 그 약간 경기 뭐 침체가 어느 정도로 진행될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네. 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여전히 약간 그 AI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쪽을 잘 주목할 필요가 있겠네요. 뭐, 만약에 시장이 팍 이렇게 크게 한번 조정을 받고 다시 또 이렇게 V자로 만약 올라온다 그러면 거기서든 이제 AI에서 뭔가 이제 새로운 주도주, 뭐, 온디바이스 AI가 됐든, 레벨 3 자율주행차가 됐든, 이제 그런 쪽에서 아마 모멘텀을 올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세상이 그쪽 중심으로 바뀌고 있어요. 네. 근데 종답지는 정해져 있는데, 이제 거기서 가까운 쪽을 찍으면 이제 여러분들 계좌가 더, 근데 이제 그 전에 현금을 가지고 있으셔야지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안 오면 이제 다행인 거고요. 네. 뭐 그렇게 쇼크 없이 지나가면 다행인 거죠. 네. 제가 틀리면 좋은 거죠. 근데, 만약에 뭐 이제, 그러니까 저도 뭐 사실 그렇게 현금, 뭐, 그럼 내가 그거 올 줄 알면 100% 현금 가지고 있겠지. 근데 안 그렇잖아요, 실제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현금 비중을 그래도 뭐 평소 내가 뭐 10% 원래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는 20% 30% 정도 보유하면서 이제 조심하면서 가는 거죠. 네. 레버리지 별로 안 쓰고 이제, 네. 그게 맞는 거죠.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네.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투자자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하반기는 조심하자. 네. 일단은, 테크, 뭐, 제 영상 보시는 분들, 대부분 테크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실 건데, 일단은 지금은 이제 이 테크 어떤 시장 자체가, 미국 대선하고 때려야 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미국 경기하고도 때려야 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행보를 이어가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이제 다시 여러분들이 볼 때입니다. 그런 게 갑자기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와서 여러분들 이제는 이걸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별로 안 들을 거예요, 사람들. 기억나시죠? 네. 2022년에 이제 그런 이야기 하면 네, 아무도 안 들어요. 그렇지만 몇 명의 사람들은 제가 듣고 또 기회를 잡으실 수 있으니까 혹시 제가 무슨 이야기 또 말이 바뀌는지 그런 거 잘 보시면서 네. 투자에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항상 시장은 사이클이 있기 마련이고 항상 네네. 벌고 싶지만은 그럴 수가 없는 게 또 주식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하신 말씀들 잘 한번 귀담아 들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시장이 안 좋고 투자 심리가 별로일 때 또 공부를 많이 해놓고 기술에 대해서 다가오는 그런 AI 혁명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다면 분명히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잘 잡으실 수 있으니까 IT의 신 채널 꼭 많이 방문해 주시고 기회가 되신다면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영수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도 좀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게 진짜 반도체 계열이 올 수도 있죠. 올 수도 있는데 내년에 대한 전망이 되게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좀 고점을 준비해라는 의견도 있고 아직은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증권사마다 또 많이 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초만 해도 이견이 없었어요. 다 뭐 좋을 거다 했는데 확실히 이제 하반기 들어서니까 좀 약간 갈리는 부분도 있고 모건 스탠리도 지난 여러 번의 반도체 사이클을 잘 맞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보고서들이 나오면서 외국인들 매도가 굉장히 세게 나오더라고요, 실제.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인데, 다만 이제 과거랑은 좀 달리 볼 수 있는 게, 반도체는 사이클은 맞아요. 맞는데, 위아래가 이렇게 진폭이 있죠. 근데 그 사이클을 만드는 건 수요가 만드는 게 아니라 공급이죠. 그러니까 수요가 좋을 때 공급을 너무 늘리죠. 그래서 나중에 공급강이 오고, 그걸 몇 번을 반복했던 사이클이 지난 몇십 년간의 사이클인데, 이번에도 그러지 않겠냐는 이제 논리들은 있지만 과거랑은 다른 게 이번 사이클은 AI가 이끌었잖아요. 엔비디아 때문에 HBM 사이클이 이어졌는데 그래서 뭐 하이닉스도 HBM 투자 많이 하고 삼성도 이제 엔비디아에 아마 공급을 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뒤늦게 HBM에 집중적으로 아마 투자를 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이클의 특징은 기존에 우리가 봤던 그 전통 메모리 반도체는 사이클이 오지도 않았어요. 그 뭐 스마트폰, PC에 들어가는 거는 아직도 수요가 좀 약해요. 근데 이쪽에 전통 반도체 가격도 올라갔던 이유가 공급을 안 늘려버렸죠. 그동안 감산했잖아요. 네. 그리고 공급을 늘리고 싶어도 HBM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쪽을 늘릴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수요가 안 나오니까 뭐 굳이 늘릴 필요도 없었고 근데 이쪽 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거는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제 온디바이스 AI 기기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고 내년에 아이폰도 더 업그레이드 돼서 나올 거고
이제는 모든 기기가 다 AI가 탑재가 될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D램 탑재량이 올라가요. 지금보다는. 이거 소비자가 원치 않아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AI 기기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것 같고, 또 내년에 윈도우 10 쓰는 기업들은 이제 바꿔야 됩니다. 업데이트를 이제 안 해주거든요. 그럼 내년에 이제 윈도우 11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럼 PC 교체해야 되죠. 또 4, 5년 전에 이제 우리 코로나 때 노트북 많이들 사셨잖아요. 많이 샀죠. 근데 이제 교체 수요가 시기도 돌아오니까, 근데 그런 것만 봤을 때만 해도 우리가 전통 반도체도 이제 시간 문제거든요. 수요 돌아오는 건. 근데 어쨌든 지금 공급은 많이 줄어든 상태고. 그러면 전통 반도체를 옛날처럼 우리가 아직 뭔가 수요가 터진 것도 아닌데 단지 HBM만 터진 건데 그냥 과거 사이클처럼 생각해서 이제는 또 내년에 공급 가행 올 거다. 반도체 이렇게 좋았으니까 투자 많이 해서 공급 가행 오고 또 사이클 무너지고 이런 논리는 이제는 지금은 적용 안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전통 반도체 사이클이 한번 온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반도체 다시 겨울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시점은 저는 25년 하반기나 26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빠른 것 같다, 아직은. 네, 그래서 지금의 반도체 겨울이 온다기보다는 주가가 많이 올라서 좀 추워질 수는 있지만 사이클이 그냥 여기서 그냥 허무하게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그 엔비디아가 좀 너무 많이 오버한 건 너무 많이 올랐죠, 그동안.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엔비디아도 사이클이 끝난 건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는 AI 가속기 수요가 많은데 네. 다만 이제 걱정은 이거예요. 성장률은 둔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계속 어떻게 계속 고성장을 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엔비디아의 투자 매력은 과거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메모리 반도체가 더 매력적이지 않나. 왜냐면 메모리 반도체는 HBM도 들어가지만 HBM이 엔비디아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업체들도, 제가 신문 기사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올해 초에 그 엔비디아 말고 글로벌 어떤 AI 가속기 만드는 업체가 하이닉스를 찾아갔었대요. 찾아가서 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전용으로 하나 만들어 달라고. HBM. 근데 하이닉스는 거절했대요. 엔비디아 하기도 빠듯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런 일이 내년에 더 많이 벌어질 수도 있죠. 왜냐면 엔비디아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HBM이. 거기다 전통 반도체 수요도 이제 하나 더 남았기 때문에 D램 사이클 저는 내년에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엔비디아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우리나라 세금 문제도 있고 또 과거의 그런 트라우마, 모건 스탠리가 또 이런 거 썼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부담돼서 빠지는 건 있지만 저는 어쨌든 우리나라 D램은 저는 여전히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굉장히 많이 빠졌을 때 상당한 저는 기회가 지금 오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증권사 의견이 막 갈리고 있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사실상 매도 리포트 나와서 상당히 좀 네. 화제였잖아요. 그럼 이거는 좀 우려가 과하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이런 거죠. HBM에서 1등인데 지금도 압도적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이 들어올 수도 있고 마이크론이 여기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올 텐데. 근데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이런 그 지금 과점 상태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D램 3사가 나눠 갖게 되면 하이닉스한테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그동안 엔비디아에 공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약간의 점유율을 줄 수는 있지만 어쨌든 하이닉스가 가장 앞선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점유율은 유지는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가 고점 대비 30% 이상 폭락을 했더라고요. 정말 많이 빠졌는데 이 상황에서 하이닉스를 지금 이 구간에서 굳이 뭐 매도를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고, 또 거기다가 하이닉스 그동안 사실 HBM에 집중하느라 전통 반도체 투자를 거의 못 해놨거든요. 근데 내년에 사이클 돌아오면 하이닉스도 당연히 따라 좋아집니다. 이쪽도 비중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면 하이닉스도 할 게 많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삼성보다 압도적으로 좋아서 변동성 커지는 건 분명히 맞지만 하이닉스도 어차피 저는 삼성과 같이 간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제 굳이 매도할 이유는 전혀 없다. 다만 이제 주가가 뭐 또 한번 많이 올라서 전고점에 혹시 가게 된다면 그때 고민을 하시면 되겠지만 지금 15만 원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네. 굳이 여기서는 매도가 아니라 오히려 좀 기회로 활용할 구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이 레거시 반도체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볼만하다. 그렇게 네, 저는 정리할 수 있겠네요. 아직은 그 사이클은 좀 남았다고 보고 있어요. 최근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업황이
3분기가 피크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모건 스탠리가 예전에 2021년에도 네. 윈터 이즈 커밍 네. 반도체 겨울이 온다라고 네. 한 뒤에 정말 겨울이 와가지고 네. 그때부터 뭐 반도체 주식들 진짜 막말로 작살이 났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더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네. 시장에서 해석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지금 6만 전자로 내려앉았어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때 당시에 모건 스탠리가 그렇게 내용을 나왔었던 거는 아마 뭔가 정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사실 치킨 게임을 썼던 시점과 거의 맞물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반도체 가격이 굉장히 불안하고 좀 애매한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치킨 게임을 시작하면서 나머지 SK하이닉스나 이제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과 좀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서 생산을 엄청나게 많이 찍어내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때 좀 과잉 생산을 하던 시점이었죠. 근데 그게 생각보다 좀 길어지면서 반도체가 좀 되게 어려운 시간을 겪어왔었는데 지금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거에 그때 당시 시작이었다 보고 있어가지고 다른 것보다는 시작해서 보고 있어서 모건 스탠리가 이번 3분기가 또 피크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번에 또 뭔가 바뀐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일단 지금 이제 AI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뭐 HBM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조금 좀 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시점 자체가 일단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엔비디아 측에다가 HBM3E를 뭐 넣고 있다 안 넣고 있다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삼성에서 공식 발표는 없고 이거에 대한 얘기는 아마도 삼성이 어느 정도 수율을 맞출 때까지는 공식 발표를 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아마 제가 봤을 땐 테스트는 통과된 것 같아요. 테스트는 통과됐는데 테스트 통과됐다 이래가지고 주가 확 올라갔는데 나중에 실제 그래서 수주 얼마 받았어? 그랬더니 수주량 우리는 오픈 못한다 그러면은 뻔한 거거든요. 아, 이거 수율 떨어져서 수주량 많이 못했구나. 이렇게 시장 받아들이면 오히려 올라간 주가가 다시 떨어지는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는 이제 수율까지 어느 정도 맞추면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일단 최근에 보면 이제 뭐 대만 업체들도 그렇고 막 되게 많은 분석 기업들이 이제 언론들이 이제 삼성 통과됐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만 들어봤을 때 통과는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율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네네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면 이제 아직 수율을 못 따라갔기 때문에 이제 여전히 HBM에서는 SK하이닉스가 좀 더 이제 우세하다라고 좀 본다라고 보면은 일단 지금은 제일 문제가 뭐냐면 AI에 대한 어떤 뭐 매출 걱정 이런 것보다는 이제 여전히 엔비디아 칩에 대한 수요는 높습니다. 근데 엔비디아 입장에서 되게 좀 TSMC가 사실 좀 최근에 좀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생산을 해줄 만한 이제 파운드리 기업이 원활한 어떤 대화가 통해야 되는데 삼성이 생각보다 지금 좀 더디니까 거기서 오는 좀 분명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TSMC랑 최근에 조금 이제 엔비디아랑 조금 이제 복잡한 이슈가 있었는데 만약 삼성이 좀 따라와줬으면은 좀 괜찮았을 텐데 그런 것 때문에 좀 불안함이 좀 최근에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3분기 피크라기보다는 그런 업종 내 내부적으로 이제 그런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생산이나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좀 걱정될 수 있다. 이런 위기감, 이런 걱정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처럼 이게 치킨 게임으로 간다거나 뭐 그런 시기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HBM3E고 그 다음 HBM4로 넘어가는 이제 시기가 오게 되면은 이게 패러다임이 완전 바뀌거든요. 이 HBM 스타일 자체가 완전 바뀌기 때문에 SK하이닉스도 TSMC가 없으면 HBM4를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대신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초미세공정부터 이제 위에 쌓는 것까지 다 가능해져 버리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 이제 사장님이셨나요? 나오셔가지고 HBM4부터는 이제 우리가 승부를 걸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게 시기적인 부분이지 HBM3E에서 이제 4로 넘어가는 시점 되면은 SK하이닉스가 좀 긴장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는 이제 그 이후에 완벽하게 이제 승부를 걸 수 있는 시점이 될 거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TSMC나 엔비디아 이런 이슈나 아니면 생산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피크라기보다는 조금 뭔가 이제 이 업종의 정체 현상이 좀 나올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긴 듭니다.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이번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죠. 하이닉스 좀 올라왔는데 삼성은 못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그런 내용들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내용도 해결이 될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은 좀 많이 힘드시겠지만 좀 눌릴 때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HBM3나 4 이후의 시기를 기다리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대형주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맞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MSCI 코리아 인덱스에 따라가서도 삼성전자 우선주의 비율을 보니까 우리나라 코리아 인덱스에 포함되어 있는 한 100여 개 기업들 중에 거의
비율로 따졌으면 34%, 거의 33점 몇 프로, 거의 3분의 1이 되게 높네요. 네. 3분의 1이 삼성전자입니다. 음.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선주. 29%, 뭐 4점 몇 프로 이렇게 33, 34%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이제 외국인들이 여전히 잡고 있고, 외국인들이 수급이 뭔가 지금 불안하잖아요. 외부적인 요건 때문에. 그래서 외부적인 이슈가 좀 그러니까 외부적인 이슈라고 하면은 뭐 윈도우 드레싱이나 뭐 미국의 금리나 이런 것들, 그런 3분기 때 있을 그 이슈들이 좀 정리가 되고 나면은 다시 삼성전자 위주로 이제 매수가 들어올 수 있을 거라 봐가지고, 오히려 지금 이렇게 눌리는 시점에는 계속 신규 매수 추가 매수 가능하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SK 하이닉스도 뭐 사실상 매도 의견 낸 증권사들도 네, 맞아요. 있고 삼성전자 목표 주가도 막 내리는 상황인데 네. 이게 이제 사이클이 끝났다라기보다도 방금 네. 말씀하신 뭐 매크로 이슈라든지 등등 감안해서 약간 좀 굴곡이 있는 거고 네.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 다시금 반등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충분하죠.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 가격 그 목표가 하향시킨 한 증권사를 보니까 13만 원에서 8만 5천 원으로 내렸어요. 이거는 그 목표가를 누가 처음에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바보예요. 그 정도 내리진 않죠. 보통 내리면 10%대 뭐 이 정도 내려도 사실 욕을 엄청 먹거든요. 네네. 근데 13만 원에서 8만 원을 내렸다가는 본인들의 무능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냥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 근데 SK하이닉스는 제가 조금 투자 의견을 좀 디테일하게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지금 어쨌든 SK하이닉스가 이제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 HBM3E까지잖아요. 근데 이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HBM4로 넘어가면은 결국은 아래쪽에 있는 베이스 다이에 대한 초미세 공정을 SK하이닉스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TSMC한테 맡긴다고 얼마 전에 계약하겠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어쨌든 베이스 다이를 다른 데 한번 걸쳐서 걔들이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내주면 거기에 우리는 쌓는 기술. 이 한 기업과 우리는 베이스 다이부터 초미세도 할 수 있고 위에 쌓는 것도 할 수 있어. 이 두 개 기업 있으면 비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누가 이길까요?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이게 판세가 좀 기울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SK하이닉스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 전고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 봐요. 전고점까지 투자를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보는데, 그 시점과 함께 그때 당시에 이제 HBM3와 4의 그 판도를 좀 읽으셔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보유를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지금은 이제 AI 하면서 이제 SK하이닉스가 좀 이끄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 이게 바뀔 거라 봅니다. 조만간. HBM4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아마 한 1년 안에? 1년 안에? 1년에서 1년 반 안에 좀 바뀔 것 같아가지고,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그 생각 좀 하시고 좀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삼성 같은 경우에는 네. 한 번에 더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네. 감안하시고 뭐 포트에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시면 담아도 괜찮겠네요. 그럼요. 있어야 되는 포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번에 젠슨왕하고 TSMC하고 대판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요? 네. 얼마 무슨 일이 전에 있었어요? 네. TSMC가,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그때 컴퓨텍스 그때 행사 때 이제 대만 방문했을 때 TSMC 경영진하고 젠슨왕이 이제 그걸 미팅을 했었대요. 그래서 전용 코어스 라인을 만들어 달라. 엔비디아 전용으로. 거기가 계속 이제 병목이니까. 음. 그래서 그걸 이제 TSMC가 딱 잘라서 거절했대요. 딱 잘라서 거절하고, 우리가 파운드리 가격 올리는 거를 젠슨왕이 흔쾌히, 동의했다라고 언론 플레이까지 해버렸거든요. 거절을 했는데 네. 한 방 더 먹인 거네요. 그렇죠. 한 방 더 먹인 거죠. 그래서 아마 젠슨왕이 굉장히 기분 안 좋게 비행기 타고 갔을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이제 확실한 거는 TSMC가 여전히 어떤 거래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삼성 파운드리가 아직까지는 너무 멀리 있구나. TSMC하고 경쟁력 격차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만 좁혀주셨다 그러면 얼마나 기회가 많겠어요. 물방 고기반인데 지금 그러네요, 진짜. 내 네. 그 어떤 뜰채가 지금 구멍이 나 있는 거죠. 저는 뭐 기술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긴 한데 그렇게 네. 따라잡기 어렵나 봐요. 그러니까 사실 따라잡을 필요도 없고 어느 정도만 해줘도 네. 사실 그런 뭐 삔또가 나간 엔비디아 쪽에서 당연히 물량을 또 줄 그쵸.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엔비디아도 그러면 네. 그 세컨티어 기업들은 어떻게 써요? 훨씬 더 갑질이 심할 거라고. 그러네요, 진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TSMC, 그 AI 반도체 쪽에서는 TSMC가 95% 의존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95%. 네. 그러니까 이제 삼성이 잘하면 됩니다. 네. 이제. 사실 2위가 삼성이긴 한데 네. 그 나머지 뭐 3위권 이상의 그런 중화권 파운드리 업체들도 좀 있잖아요. 네. 그런 업체들은 어떻게 지금 근황이 어떻게 혹시 삼성이 약간 그런 업체들한테 따라잡힐 가능성도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선단 공정 기술 경쟁 놓고 보면 그럴 가능성은 낮아요. 왜냐면 이미 뭐 3위권부터는 10나노 미만은 포기했거든요. 아예 포기했다. 아예 포기한 거기 때문에 중국은 그리고 돈 있어도 못 사잖아요. EUV 장비를 그렇죠. 못 사기 때문에 네네. 이제 10나노 미만 파운드를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거기에는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1등하고의 그 격차가 너무 큰 네. 거죠. 네. 슈퍼 헤비급하고 이제 아. 플라이급하고 싸워야 되는 거니까. 근데 뭐 인텔도 이제 뭐 포기한다고 하고 네네. 미국도 사실 못 도와주는 상황이고 그죠? 삼성전자만 잘하면 되겠네요, 진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가 막 그 삼성 어떤 성공 신화를 봤던 것처럼 그런 트리거가 필요한데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기존의 삼성 반도체 조직 문화가 완전 다르고 파운드리라는 건 업 자체가 서비스업이고요. 네. 그리고 인력 구조 아무래도 투자가 3분의 1 수준 차이가 나면 잘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여기 오래 안 있으려고 그러겠죠. 네. 좀 잘하면은 이제 네. 뭐 TSMC로 간다든지. 뭐 TSMC로 네. 가진 않겠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국 기업들, 엔비디아라든지 뭐 이런 데. 쪽에서도 이제 그런 공정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팹을 그 반도체 설계를 하지만 제조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회사가 애플이거든요. 애플은 그런 쪽 그 인력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실제로 거의 공동 개발 수준으로 뭔가 진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엔비디아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TSMC한테 저렇게 이제 푸대접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많은 물량을 주면서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애플한테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거의 없잖아요. 그러네요, 진짜. 네.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TSMC에 굉장히 지금 많은 매출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하고는 아직까지는 고객사의 레벨이 다른 거죠. 약간 둘 다 같은 약간 대만 출신이고 한데 그렇게 차이는 별로 안 좋네요. 원래 중국 사람들은 네네. 네, 그 뭐지 크게 보면 대만 사람도 이제 뭐 중국계니까 그렇죠. 뭐 이익 앞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튼 뭐 우리나라 그 약간 정부 차원에서도 네. 반도체 지원법 좀 제대로 해서 네. 이게 좀 좋은 기회가 왔는데 잘 좀 파운드리 쪽에서 기술 격차를 최대한 좀 좁혀가지고 좀 이런 AI 시대 때 파운드리 수준 물량을 많이 가져오면 좋겠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단순히 우리가 뭐 그거 잘하면 우리가 국민소득 늘어나고 잘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게 국가 안보하고 직결돼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어떤 파운드리 기술에서 그런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글로벌 어떤 그 외교 무대에서 우리의 발언권이 세져요. 지금은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칩워 책을 쓴 크리스 밀러 교수도 그러잖아요. 지금 삼성의 문제는 HBM이 아니라 파운드리라고. 네. 파운드리에서 뭔가 이거를 제대로 뭔가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의 그 어떤 전략적인 중요성이 훨씬 적어지죠. 미국 입장에서는. 네. 한 증권사에서 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사실상 매도 리포트를 내놨더라고요. 네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이제 그런 거죠. 이제 HBM 혼자는 힘이 붙인 거예요. 만약에 국내에서 HBM 외에 예를 들면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 주문형 메모리가 하나 더 나왔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특화된 DRAM이 필요하다. 그랬으면 절대 그렇지 않았었겠죠. 미국은 서버 클라우드에서 온 디바이스 AI로 약간 그래도 소프트 랜딩 했잖아요. 네네. 우리는 이제 하드 랜딩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보시는 거죠.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HBM 좋은 거 알겠는데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됐고 그럼 더 새로운 거 뭐 있는데 온 디바이스 AI가 되면 DRAM이 더 많이 쓰인대 낸드가 더 많이 쓰인대 그거 가지고 지금 밸류가 정당화돼? 이런 거죠. 그런 이제 회의의 시각이 나오기 시작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저런 이제 징후들을 잘 봐야죠. 네. 근데 이제 SK하이닉스가 한때 막 24만 원까지 네.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블랙 먼데이 때 폭락해가지고 거의 15만 원 그때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좀 반등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한 17만 원, 18만 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밸류 부담이 많이 사라진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새로운 게 나올 게 없다라고 해서 사실상 지금 뭐 목표가를 낮춘 거긴 하지만은 목표가를 낮췄다는 사실 자체가 이제 반등에 탄력이 없다. 약간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잖아요. 너무 좀 과다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사실 그러니까 뭐 목표가 낮추면 사실 매도 리포트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이제 우리끼리 뭐 알만한 사람도 아는 거고 매도 리포트 쓰면 이제 뭐 정말 투자자들한테 엄청난 위협을 당하기 때문에
저도 사실 사이클 이렇게 이제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막 이렇게 꺾여도, 그래도 여러분 힘내시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러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좋다 그러면, 네. 안 좋은 건 맞춰도 조회수도 떨어지고, 그렇죠. 사람들도 별로 안 좋아하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분석하는 사람들을 냉정하게 보는 게 맞죠. 근데 지금 그 반도체 쪽에 분석하시는 분들 상당수가 아직까지 주류들이 내년에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엄청나게 낼 거라고 보는 쪽이 많고, 사상 최대 이익이 내년에 네. 나오긴 하죠. 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이익 추정치에 대한 기대치가. 그러면 이제 그 괴리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 시장에서 나오는 컨셉만큼 내년 이익이 나올까?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익 추정치가 너무 과도했다. 그러면 하향 조정하자. 라고 만약에 나왔을 때는 이제 그게 주가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죠. 말씀 들어보니까 SK 하이닉스는 잘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어떻게 그 HBM 쪽에서 계속해서 헤게모니 잘 가져가고 있고, 메모리도 사실 주문용으로 계속해서 바뀌고 있잖아요. 네네. 이쪽에서 잘 하고 있나요? 하이닉스는? 일단은 하이닉스가 제일 잘하죠. 최근에 뭐 M7이 다 SK 하이닉스 찾아와서 HBM 커스텀을 해달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마 온 디바이스 AI 쪽도 커스텀이 된다 그러면 일단은 SK 하이닉스한테 맡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냥 SK 하이닉스가 운이 좋아서 그냥 HBM 잡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SK 하이닉스가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 엔비디아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오가면서 서로 데이터를 교류하고 이런 것들이 노하우가 쌓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 어떤 담당하는 인력들도 많이 채용했고, 실제로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칩 설계 엔지니어나 인텔의 칩 설계 엔지니어들 많이 고용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메모리 파운드리 쪽으로 가기 위한 어떤 그 준비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목표가 하향 이슈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런 HBM 쪽에서 계속해서 경쟁력을 가져간다라고 한다면은 멀티플이 장기적으로 또 평균 이상으로 오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죠. 온 디바이스 AI 쪽에서도 커스텀 메모리가 필요한가? 언제 열리는 거냐? 그게 중요하죠. 만약에 네네. 커스텀 메모리가 빨리 열린다. 그러면 하이닉스는 더 갈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진짜. 네.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이제 그런 그 AI, 온 디바이스 AI 디바이스의 커스텀 메모리를 제일 빨리 쓸 회사는 저는 애플이라고 보거든요. 스마트폰에다가, 네네. 아이폰에다가. 네. 네, 아이폰에다. 그러면 애플의 그 커스텀 메모리를 삼성이 할까? SK 하이닉스가 할까? 이게 중요하죠. 네,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아직 제대로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커스텀 메모리가 필요 없는 건데, 네네. 나중에 이게 고도화되면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은 일단은 급하니까 프로세서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40톱스 수준의 프로세싱 능력이 있어야 돼요. 초당 40초분의 연산을 해야 되거든요. AI 쪽에. 그러면 이제 그게 셋업되면 메모리 밴드위스가 되게 중요해지는데, 지금의 LPDDR 가지고는 그 메모리 밴드위스를 감당할 수가 없죠.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또 뭐 최근에 이제 많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이야기가 디바이스에도 HBM 들어가냐. 일단 실제로 지금 자동차 쪽은 HBM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 HBM2E 같은 이제 약간 두세대 전 버전이 들어가고 있고, 요즘에 뭐 디바이스 단으로도 충분히 HBM 같은, 그러니까 HBM하고 똑같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굉장히 좀 기술 수준은 좀 더 마일드한 수준의 그런 어떤 수직으로 적층한 메모리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밴드위스를 높이려면. 네. 그 시장 개화 여부를 좀 잘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만약에 그게 빨리 열리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번 그냥 조정 사이클이 빨리 끝날 수도 있죠. 갑자기 조정받아 확 올라갈 수 있는. 그럴 수도 있죠. 네. 자, 어쨌거나 반도체 사이클도 여기 메모리입니다. 이제 어느덧 중후반으로 가는 것 같긴 한데, 네네. 만약에 현 시점에서 뭐 주목해야 할 소부장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뭐 지금 주목할 소부장 기업은 국내 기업보다는 글로벌 기업이 맞죠.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2.5D 3D 패키징 쪽이 계속해서 커지면 거기 이제 매출 비중이 늘어나는 회사가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사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반도체 8대 공정 중에서 노광 공정 빼고는 거의 다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CMP 공정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웬만한 그런 것들은 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관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TSMC가 지금 마음 놓고 가격을 올리고 있잖아요. 최근에도 3에서 8%도 추가 인상한다 그러거든요. 야,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익률 짱짱하게 좋아지니까 이 캐펙스도 또 이번에 추가로 상향 조정했어요. 인텔이 이번에 캐펙스, 올해 캐펙스 20% 컷 했거든요.
근데 비슷한 시기에 TSMC는 우리는 더 늘릴 거야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 NA EUV 같은 이제 그런 것들, 노광 장비를 이제 살 수 있는 여건이 됐고, 그게 이제 ASML 쪽에서는 이제 좀 좋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칩을 쌓고 뭐 이제 검사하고 이런 쪽에서는 이제 온투 이노베이션이나 뭐 캠텍 같은 회사들. 네. 요즘에 이제 뭐 계속 제가 이제 저도 사실 국내 반도체 되게 좋아하고, 국내 반도체 소부장, 분석도 좀 그래도 나름 잘 하는데, 이제 참 이게 뭐, 이게 뭔가 보이면 말씀드릴 텐데, 아직까지는. 그렇잖아요. 뭐 제가, 이거 사시고, 3년만 버티세요 이러면, 그럴 사람이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지금은 그냥,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국내 테크지만, 단기적으로는 올 하반기에는 조금 이제 관심을, 좀 멀리하고, 오히려 미국 테크 쪽을 좀 보는 게 낫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 반도체 쪽은 어떻게 보세요? 일본 소부장 쪽은? 일본 소부장도 괜찮은데요. 이제 일본도 지금은 이제 환율 자체가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이 지금 뭐 종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도 조금 이제 불안하죠. 네. 그게 그 펀더멘털로 보면 일본 반도체 투자가 나쁘진 않은데, 그냥 본인 포트에서 ETF로 뭐 일부 가져가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플이 오는 9일에 아이폰 16을 발표할 예정이에요. 국내 부품주들도 들썩이고 있는데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사실 뭐 온디바이스 AI로 직접적인 수혜를 보는 회사는 별로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무래도 애플의 인텔리전스 때문에 교체 수요를 자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애플의 디바이스가 한 12억 대 깔려 있거든요. 그 중에서 쓸 수 있는 게 15%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애플 인텔리전스 쓰려면 새 거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그 LG 이노텍이 이제 카메라 모듈하고, 그리고 이제 BH 같은 회사들이 이제 여기 그 FPCB 같은 것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쪽은 좀 관심 가질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번에도 사실 그 애플이 온디바이스 그런 거를 좀 어느 정도 탑재해서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사실 최근에 중국에서 이제 점유율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뭐 전문가들의 시각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약간 판매량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뭐 그냥 신제품 나오고 그냥 나왔네 하고 지나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요거는? 일단 저도 기대감을 가지고 보고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애플 인텔리전스 서비스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뭐 말만 듣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써봐야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어떻게 보면 온 디바이스 AI가 되려면 적어도 그 어떤 머티리얼 코스트가 $100는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디램 짠돌이잖아요, 애플이. 근데 이것 때문에 디램을 2배를 더 써야 돼요. 기존에 6GB 썼으면 이제 12GB 정도 써야 되거든요. 제대로 돌리려면. 그러면 이게 가격 전가를 할 만큼의 매력이 있는지는 이제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나와봐야지 안다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 인텔리전스가 원래는 아이폰 16 시리즈 공개하면서 같이 나오기로 돼 있었어요, 원래는. 근데 그 iOS 18 업데이트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9월 9일날 요거 공개하고 아마 iOS 18 업데이트는 아마 연내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더 중요한 이슈가 iOS 업데이트를 해서 정말 애플 인텔리전스가 제대로 구동이 되는 그 시점이 더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애플 인텔리전스가 나왔는데 서비스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게 AI 에이전트로 가능하냐, 실제로. 아니면 그냥 CD에 조금 개선된 버전이냐. 이게 중요하죠. 네. 그게 이제 확인되는 시점이 그러면은 iOS 업데이트 시점이. 네, 맞아요. 네. 그때가 중요하겠네요, 진짜. 맞습니다. 그게 반도체 사이클이 걸려 있어요. 메모리 사이클도 좀 걸려 있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사실 네이버, 카카오도 최근에 좀 반등세를 시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네이버는 올해 그 신규 매수자가 가장 많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이긴 한데, 이 인터넷 주식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뭐 그 도움이 되죠. 네. 근데 이제 AI 쪽에서 지금 헤게모니 싸움에서 사실 그렇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니까 그냥 바이 더 딥 그 정도 관점이 아닌가. 락바텀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사는 수급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네이버라는 회사는 AI 쪽에서 그래도 중요한 기술을 쥐고 있긴 해요. 아직까지는 뭔가 부각되기에는 좀 부족하다. 결국은 이제 서버린 AI나 아니면 한국어 기반의 AI 서비스가 뭔가 좀 임팩트가 있어야 돼요. 네, 아직까지는 안 보입니다.
라인 이슈도 아직 뭐 제대로 정리가 아니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쵸. 사실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글로벌로 경쟁력이 있는데 그죠? 그렇죠. 라인도 이제 불확실하죠. 네. 어떻게 헤어지게 될지. 네. 왜냐하면 일본하고 이제 나머지 동남아나 대만이나 이제 다른 쪽하고 이제 잘라서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송재로 가는 건지 불확실하잖아요. 네. 네, 좋은 투자 아이디어 많이 말씀해주셨는데 이 밖에 주목할 네. 만한 뭐 투자 아이디어 주식이 있을까요? 일단 뭐 지금은 투자 아이디어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사실 이제 지금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뭐 금리 인하하면 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거는 지금 경기가 그게 빨리 또 뭔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하는 테크,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기초 경기 원자재예요. 지금 원유보다 더 경기에 민감한 게 반도체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 미국 대선이라는 또 정치적 불확실성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 비중 잘 유지하면서 본인이 좋게 생각하는 기업들은 조금씩은 이제 다 뭐 물타기 해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현금 또 이게 섣불리 썼다가 또 진짜 기회가 왔을 때, 이번 블랙 먼데이 같은 그런 또 쇼크가 오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으니까. 네. 제가 이제 출연하면서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 한 적이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뭐, 그냥 단발성으로 그냥 끝나면 다행이긴 한데, 사실 녹록진 않아요. 시장 자체가. 근데 이제 약간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은 경기가 둔화되는 건 맞다. 네. 하지만은 뭐 쇼크나 뭐 경기 뭐 위기나 뭐 경기 침체가 이렇게 심하게 오지 않고 뭐 어느 정도 이제 약간 소프트 랜딩하고 지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조심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대다수 전문가들이 의견이 쏠리면 그게 제일 위험하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소프트 랜딩 쪽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하드 랜딩인데, 보통, 모르겠어요. 저도 뭐 매크로를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뭐, 어떤 데이터들이 혼재가 돼 있고, 안 좋은 데이터들을 그냥, 이거 그냥 일회성이라고 무시하기에는 또, 그것도 뭐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죠. 네. 그럴 때는 이제 조심하는 게 맞아요. 네. 뭐 대선도 있고 하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제가 사실 제가 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는 계속 그거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좋다고 말씀하셨죠. 쟤는 왜 네. 맨날 나오면 좋다고 그러냐. 요새 나오면 한 두어 달부터는 나오면 쟤는 맨날 안 좋은 이야기만 하냐고. 근데 뭐 제가 보는 대로 말씀드리는 게 맞죠. 네. 그렇죠. 네, 사실. 네. 그래서 제가 하반기는 계속해서 변동성 크니까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었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반기에 이런 사이클에 대한 회의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네. 뭐 그래서 그게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왔고요. 그러니까 조심하는 게 맞죠, 지금. 그 약간 경기 뭐 침체가 어느 정도로 진행될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네. 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여전히 약간 그 AI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쪽을 잘 주목할 필요가 있겠네요. 뭐 만약에 시장이 팍 이렇게 크게 한번 조정을 받고 다시 또 이렇게 V자로 만약 올라온다 그러면 거기서든 이제 AI에서 뭔가 이제 새로운 주도주, 뭐 온디바이스 AI가 됐든 레벨 3 자율주행차가 됐든 이제 그런 쪽에서 아마 모멘텀을 올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세상이 그쪽 중심으로 바뀌고 있어요. 네. 근데 종답지는 정해져 있는데 이제 거기서 가까운 쪽을 찍으면 이제 여러분들 계좌가 더 근데 이제 그 전에 현금을 가지고 있으셔야지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안 오면 이제 다행인 거고요. 네. 뭐 그렇게 쇼크 없이 지나가면 다행인 거죠. 네. 제가 틀리면 좋은 거죠. 근데 만약에 뭐 이제 그러니까 저도 뭐 사실 그렇게 현금 뭐 그럼 내가 그거 올 줄 알면 100% 현금 가지고 있겠지. 근데 안 그렇잖아요, 실제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현금 비중을 그래도 뭐 평소 내가 뭐 10% 원래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는 20% 30% 정도 보유하면서 이제 조심하면서 가는 거죠. 네. 레버리지 별로 안 쓰고 이제 네. 그게 맞는 거죠. 네, 오늘 나와서 네.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투자자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하반기는 조심하자. 네, 일단은 테크, 뭐 제 영상 보시는 분들 대부분 테크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보실 건데 일단은 지금은 이제 이 테크 시장 자체가 미국 대선하고 때려야 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미국 경기하고도 때려야 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행보를 이어가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이제 다시 여러분들이 볼 때입니다. 그런 게 갑자기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와서 여러분들 이제는 이걸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별로 안 들을 거예요, 사람들. 제가 기억나시죠? 2022년에 이제 그런 이야기 하면 아무도 안 들어요. 그렇지만 몇 명의 사람들은 제가 듣고 또 기회를 잡으실 수 있으니까 혹시 제가 무슨 이야기 또 말이 바뀌는지 그런 거 잘 보시면서 투자에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항상 시장은 사이클이 있기 마련이고 항상 네네. 벌고 싶지만은 그럴 수가 없는 게 또 주식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하신 말씀들 잘 한번 귀담아 들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시장이 안 좋고 투자 심리가 별로일 때 또 공부를 많이 해놓고 기술에 대해서 다가오는 그런 AI 혁명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다면 분명히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잘 잡으실 수 있으니까 IT의 신 채널 꼭 많이 방문해 주시고, 기회가 되신다면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영수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도 좀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게 진짜 반도체 계열이 올 수도 있죠. 올 수도 있는데 내년에 대한 전망이 되게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좀 고점을 준비해라는 의견도 있고 아직은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증권사마다 또 많이 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초만 해도 이견이 없었어요. 다 뭐 좋을 거다 했는데 확실히 이제 하반기 들어서니까 좀 약간 갈리는 부분도 있고, 모건 스탠리도 지난 여러 번의 반도체 사이클을 잘 맞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보고서들이 나오면서 외국인들 매도가 굉장히 세게 나오더라고요, 실제.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인데, 다만 이제 과거랑은 좀 달리 볼 수 있는 게, 반도체는 사이클은 맞아요. 맞는데 위아래가 이렇게 진폭이 있죠. 근데 그 사이클을 만드는 건 수요가 만드는 게 아니라 공급이죠. 그러니까 수요가 좋을 때 공급을 너무 늘리죠. 그래서 나중에 공급 과잉 오고, 그걸 몇 번을 반복했던 사이클이 지난 몇십 년간의 사이클인데, 이번에도 그러지 않겠냐는 이제 논리들은 있지만, 과거랑은 다른 게, 이번 사이클은 AI가 이끌었잖아요. 엔비디아 때문에 HBM 사이클이 이어졌는데, 그래서 뭐 하이닉스도 HBM 투자 많이 하고, 삼성도 이제 엔비디아에 아마 공급을 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뒤늦게 HBM에 집중적으로 아마 투자를 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이클의 특징은 기존에 우리가 봤던 그 전통 메모리 반도체는 사이클이 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 PC에 들어가는 거는 아직도 수요가 좀 약해요. 근데 이쪽에 전통 반도체 가격도 올라갔던 이유가 공급을 안 늘려버렸죠. 그동안 감산했잖아요. 네. 그리고 공급을 늘리고 싶어도 HBM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쪽을 늘릴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수요가 안 나오니까 뭐 굳이 늘릴 필요도 없었고, 근데 이쪽 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거는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제 온디바이스 AI 기기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고, 내년에 아이폰도 더 업그레이드돼서 나올 거고, 이제는 모든 기기가 다 AI가 탑재가 될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D램 탑재량이 올라가요. 지금보다는. 소비자가 원치 않아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AI 기기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것 같고, 또 내년에 윈도우 10 쓰는 기업들은 이제 바꿔야 됩니다. 업데이트를 이제 안 해주거든요. 그럼 내년에 이제 윈도우 11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럼 PC 교체해야 되죠. 또 4, 5년 전에 이제 우리 코로나 때 노트북 많이들 사셨잖아요. 많이 샀죠. 근데 이제 교체 수요가 시기도 돌아오니까, 근데 그런 것만 봤을 때만 해도 우리가 전통 반도체도 이제 시간 문제거든요. 수요 돌아오는 건. 근데 어쨌든 지금 공급은 많이 줄어든 상태고, 그러면 전통 반도체를 옛날처럼 우리가 아직 뭔가 수요가 터진 것도 아닌데 단지 HBM만 터진 건데, 그냥 과거 사이클처럼 생각해서 이제는 또 내년에 공급 과잉 올 거다. 반도체 이렇게 좋았으니까 투자 많이 해서 공급 과잉 오고 또 사이클 무너지고, 이런 논리는 이제는 지금은 적용 안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전통 반도체 사이클이 한번 온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반도체 다시 겨울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시점은 저는 25년 하반기나 26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빠른 것 같다, 아직은. 네, 그래서 지금의 반도체 겨울이 온다기보다는 주가가 많이 올라서 좀 추워질 수는 있지만 사이클이 그냥 여기서 그냥 허무하게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그 엔비디아가 좀 너무 많이 오버한 건, 너무 많이 올랐죠. 그동안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엔비디아도 사이클이 끝난 건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는 AI 가속기 수요가 많은데, 네. 다만 이제 걱정은 이거예요. 성장률은 둔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계속 어떻게 계속 고성장을 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엔비디아의 투자 매력은 과거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메모리 반도체가 더 매력적이지 않나. 왜냐면 메모리 반도체는 HBM도 들어가지만 HBM이 엔비디아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업체들도, 제가 신문 기사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올해 초에 그 엔비디아 말고 글로벌 어떤 AI 가속기 만드는 업체가 하이닉스를 찾아갔었대요. 찾아가서 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전용으로 하나 만들어 달라고. HBM. 근데 하이닉스는 거절했대요. 엔비디아 하기도 빠듯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런 일이 내년에 더 많이 벌어질 수도 있죠. 왜냐면 엔비디아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HBM이. 거기다 전통 반도체 수요도 이제 하나 더 남았기 때문에 D램 사이클 저는 내년에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엔비디아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우리나라 세금 문제도 있고 또 과거의 그런 트라우마, 모건 스탠리가 또 이런 거 썼기 때문에 맞아요. 부담돼서 빠지는 건 있지만 저는 어쨌든 우리나라 D램은 저는 여전히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굉장히 많이 빠졌을 때 상당한 저는 기회가 지금 오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증권사 의견이 막 갈리고 있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사실상 매도 리포트 나와서 상당히 좀 네. 화제였잖아요. 그럼 이거는 좀 우려가 과하다 좀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이런 거죠. HBM에서 1등인데 지금도 압도적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이 들어올 수도 있고 마이크론이 여기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올 텐데 근데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이런 그 지금 과점 상태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D램 3사가 나눠 갖게 되면 하이닉스한테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그동안 엔비디아에 공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약간의 점유율을 줄 수는 있지만 어쨌든 하이닉스가 가장 앞선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점유율은 유지는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가 고점 대비 30% 이상 폭락을 했더라고요. 정말 많이 빠졌는데 이 상황에서 하이닉스를 지금 이 구간에서 굳이 뭐 매도를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고 또 거기다가 하이닉스 그동안 사실 HBM에 집중하느라 전통 반도체 투자를 거의 못 해놨거든요. 근데 내년에 사이클 돌아오면 하이닉스도 당연히 따라 좋아집니다. 이쪽도 비중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면 하이닉스도 할 게 많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삼성보다 압도적으로 좋아서 변동성 커지는 건 분명히 맞지만 하이닉스도 어차피 저는 삼성과 같이 간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제 굳이 매도할 이유는 전혀 없다. 다만 이제 주가가 뭐 또 한번 많이 올라서 전고점에 혹시 가게 된다면 그때 고민하시면 되겠지만 지금 15만 원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네. 굳이 여기서는 매도가 아니라 오히려 좀 기회로 활용할 구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이 레거시 반도체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볼만하다. 그렇게 네, 저는 정리할 수 있겠네요. 아직은 그 사이클은 좀 남았다고 보고 있어요.